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지구학 성적의 반전을 가져다주는 식스센스 지구학의 이유식입니다. 자, 여러분들, 고3 학생들, 우리 학평본이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무래도 항상 쌤이 요맘때쯤에 해설 강의를 찍게 되는데, 이 3월 학평을 보고 나면 학생들 입장에서 사실은 웃고 있는 학생보다 조금은 기분이 별로 좋지 않은 학생들이 좀 많은 이런 시험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은 이 3월 학평의 어떤 절대적인 난이도보다는 우리가 시험을 보는 시점의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3월 학평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뭐 지구학뿐만 아니라 모든 과목이 공부가 조금은 덜 되어 있는, 알았지? 덜 연결어 있는 이런 느낌이라서 학생들 입장에서는 절대적인 난이도가 어렵지 않더라도 느끼는 체감 난이도는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알겠지? 그러나 여러분들 이 3월 학평이 우리가 수능 점수하고 직결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제부터 앞으로 우리가 수능 때까지 어떻게 공부해 가야 할 거냐가 더 중요한 거지. 그런 의미에서 이 3월 학평에 대한 간단한 난이도와 총평을 간략하게 하고 그 다음에 해설 강의를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볼게요. 자, 총평. 난이도가 아주 높지는 않았습니다. 알았지? 근데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3월 학평은 3월 달이다 보니까 우리 고3 학생들 입장에서는 개념 기출조차도 제대로 아직 끝내지 못하고 시험을 보는 학생도 있을 거야. 그런 학생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지. 쌤이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절대적인 난이도를 얘기하는 거고 체감 난이도하고는 좀 다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3월 학평은 예전 3월 학평에 비해서는 어려운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해설각을 찍고 있는 이 시점에 1등급 컷이 보통 한 43에서 한 44점 정도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데 모르죠. 이건 나와 봐야 정확히 알 수 있겠지만 어쨌든 요 정도로 우리가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요 정도면은 3월 학평 치고는 꽤 난이도가 있는 시험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알았지? 자, 그럼 어떤 부분이 학생들한테 좀 어려울 수 있었는가라고 한다면 고난이도 문제는 적었어. 그러니까 문제 자체가 사실은 힌트를 줄 수 있는 여지가 많았던 문제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림이 좀 생소하거나 주어진 자료가 생소하거나 또 발문이 좀 길어요. 조건도 덕지덕지 달려있는 이런 문제들이 꽤 많아서 3페이지, 4페이지가 시간을 제대로 우리가 할애해서 쓰지 못하면 조금은 부족할 수도 있을 만한 이러한 시험이었습니다. 좀 빽빽하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연습이 좀 잘 돼 있는 학생들은 잘 시간 안에 풀었을 거고 이러한 연습이 잘 돼 있지 않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시간이 좀 부족할 수도 있었던 이런 시험이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어떤 계산을 요구하는 이런 문제, 정량적인 계산을 요구하는 이런 문제는 좀 적었지만 우리가 자료 해석, 그지? 방금 얘기한 대로 뭔가 자료를 보고서 해석하는 이러한 연습의 문제들이 많았고 그런 면에서 선생님은 이번 3월 학평 문제들 상당히 괜찮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알았지? 실제로 우리가 요즘에는 평가원도 약간은 계산한 문제, 별의 특성이라든가 뭐 허블 법칙 같은 좀 정량적인 부분에서 학생들한테 좀 변별을 주려고 하는 경향이 요즘에 좀 생겨난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지구과학 원이라고 하는 이 취지는 자료를 올바르게 해석하고 내가 교과 과정에서 배운 개념을 적절하게 그 자료에서 적용을 시킬 수가 있는가가 지구학의 어떤 평가 항목이라고 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번 3월 학평은 그런 의도를 충실하게 잘 따른 어떤 시험이 아니었는가. 그래서 문제도 깔끔하고 괜찮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알았지? 자, 일단 요 정도까지 하고요. 자, 그러나 마지막으로 내가 항상 3월 학평 얘기할 때 여러분한테 꿈과 희망을 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시험이라고 하는 건, 모든 시험이라고 하는 건 당연히 못 보는 것보다 잘 보는 게 좋죠. 그치? 당연히 잘 보는 게 좋아요. 자, 그런데 지원 기준에서 이 수능 시험 점수하고 이 3월 학평은 큰 연관이 없습니다. 좀 전에 얘기한 대로 우리가 3월부터 수능 때까지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남아있는 거야. 응? 굉장히 많은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특히 지구학 원처럼 다른 과목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 동안에 성적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이런 과목은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수능 때까지 어떻게 공부해 가야 하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지 내가 3월 학평 못 봤으니까 기분 상했어. 응? 선택 과목을 바꿔볼까? 막 이런 생각을 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이제 남은 시간이 훨씬 더 많은 거잖아 아직. 그치? 자, 그런 면에서 자, 쌤이 약간은 그래도 당근과 채찍을 좀 준다면 요건 당근이죠. 그러니까 너무 실망하지 말아라. 근데 채찍을 좀 준다면 겨울방학 때 개념 기출을 충실하게 학습하였는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야. 항상 쌤이 3월 학평을 보고 나서 해설 강의 찍을 때는 요 멘트를 항상 날리거든요. 그리고 3월 학평을 보기 전에도 쌤이 현강 학생들이라든가 이런 학생들한테 수업할 때 뭐라고 그러냐면 얘들아 3월 학평은 개념 기출을 완벽하게 소화해내면 그거보다 더 완벽한 대비는 없다. 개념 기출을 제대로 하면 그 안에서 거의 다 나오게 된다라고 내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본인이 만약에 3월 학평을 잘 보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겨울방학 때 성실하게 공부하지 않았다는 것은 조금 반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알았지? 그래서 이 삼월학평이 갖는 의미는 수능처럼 변별을 좀 많이 줄 수 있는 이런 시험은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여기서 점수가 잘 안 나왔다면 내가 겨울방학 때 지구과학을 공부를 많이 안 했구나. 그거야. 점수가 잘 나왔다면 나는 겨울방학 때 그래도 충실히 지구과학 공부를 했구나.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점수가 잘 나오지 않은 학생들은 조금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반성을 좀 해야 된다는 거지. 이 삼월학평 문제가 자료 해석 문제가 많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꼭 재능충들, 재능이 많은 애들은 풀 수 있고 재능이 잘 없는 학생들은 잘 풀 수 없는 이런 식의 문제는 잘 안 나오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결국 학습량에 비례한다. 학습량에 비례해. 그러니까 학생들이 가끔씩 내가 조금 답답할 때가 뭐냐면 뭐를 어떻게 공부해야 되고 이번 시험에 어떻게 나왔으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지 자꾸 이런 고민을 많이 하는데 물론 그런 고민도 좋지만 아직 지금 시점에서는 그런 것은 시기상조야. 본인이 그런 고민을 하기 전에 내가 충분히 학습을 하였는가, 학습량이 뒷받침이 됐는가를 먼저 고민해 봐야 된다고.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았는데 시험 점수만 잘 받기를 원하는 것은 이건 말도 안 되는 논리잖아. 그치? 우리가 어떤 전략을 세우고 공부를 열심히 했지만 성적이 잘 안 나왔어. 그때는 내 공부 방법이 맞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만 아직은 우리가 지금 시기에는 보통 점수가 안 나왔다고 한다면 학습량이 부족한 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학습량을 늘려보시고 그 다음에 6월 모의고사를 본 다음에 성적을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순 때까지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성을 다시 한번 재설정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지? 힘내시고 춘씨가 응원합니다. 파이팅! 수능 보는 그날까지 춘씨가 함께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잠시 후에 1번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표층해류의 순환과 관련된 문제가 되겠죠? 뭐 다 알고 있겠지만 여기서 이렇게 흐르는 요 해류가 무역풍의 영향을 받아서 흐르는 뭐였죠? 북적도 해류입니다. 북적도 해류. 그지?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올라가는 우리나라 근처에 영향을 주는 요 해류가 바로 난류인 뭐였어요? 후로시오 해류였지. 후로시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가는 요 해류가 편서풍의 영향으로 서해에서 동쪽으로 흐르는 요 해류. 요 해류의 명칭이 뭐였죠? 얘가 북태평양 해류였습니다. 북태평양 해류. 됐지?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자, 고위도에서 저위도 쪽으로 자, 한류가 흐르게 되는데 이렇게 고위도에서 저위도 쪽으로 흐르는 요 한류가 태평양의 여기가 뭐였죠? 그래, 캘리포니아 해류. 암기 다 하셔야 됩니다. 캘리포니아 해류. 됐지? 그래서 북방부의 아열대 순환은 무슨 방향으로? 시계 방향으로 순환이 나타난다. 참고로 남방부는 시계 반대 방향이 되겠지, 그지? 남방부 한번 말로 해볼까요? 남적도 해류, 그 다음에 동오스텔라 해류, 그 다음에 남극 순환류, 그 다음에 페루 해류로 이어지게 된다. 여기 보시면 되겠고, 자, 한류와 난류의 특징은 꼭 정리하라고 그랬습니다. 시험에 잘 나온다고. 자, 그래서 난류는 한류보다 당연히 수온이 높고 표층성이 높고 난류는 한류보다 염분도 높아요. 근데 난류는 한류보다 용존산소량이 적고, 그지? 영양염류도 적다. 이렇게 꼭 정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기억선지 갈게요. 표층해류의 순환 방향을 물어봤는데 시계 방향으로 아열대 순환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A, B, C 순서가 되겠지? 당연히 맞는 거. 자, 니은선지. B에는 북적도 해류가 흐르냐를 물어봤는데 B에는 북태평양 해류가 흐르는 거고요. 북적도 해류, 무역풍의 영향을 받아서 흐르는 북적도 해류는 0에서 30도 사이에서 흐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틀린 선지. 표층해수의 염분을 물어봤는데 염분은 난류인 A가 한류인 C보다 염분이 어떻다?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A가 C보다 낮다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틀린 선지가 되겠네. 아주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자, 기억이 정답이니까 정답은 1번입니다. 자, 2번 문제 들어갈게요. 그림은 표준우주 모형에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표준우주 모형이라고 하는 게 쌤이 수업 때도 얘기했지만 뭘 얘기하는 겁니까? 표준우주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빅뱅 시점부터 현재까지 모든 우주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다 총망한 최신 이론을 우리가 표준우주 모형이라고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빅뱅 이론, 그지? 그 다음에 우리가 뭐 급팽창 이론, 그 다음에 현재는 뭐 한다? 가소팽창한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총망라한 최신의 모델을 우리가 표준 우주 모형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지. 됐지? 자, 그럼 여기서 봤을 때 급팽창이 일어난 시점이 A입니다. 급팽창은 쌤이 일어난 시점이 굉장히 일찍 일어났다 그랬어. 그래서 뭐 거의 10의 마이너스 36승초에서 10의 마이너스 34승초 요 정도 시점에서 매우 극초기 일어난 게 바로 급팽창이 되는 거다. 응? 자, 그 다음에 헬륨 원자핵의 형성 외워두라고 했지? 얘는 빅뱅 후 3분입니다. 빅뱅 후 3분이 됐을 때 헬륨 원자핵이 형성되고요. 그 다음에 수소 원자라고 돼 있는데 자, 봐봐. 여기는 원자핵인데 여기는 원자라고 했으니까 내가 뭐라고 그랬어? 이거는 중성 원자를 얘기한다 그랬지? 그러니까 중성 원자, 중성 수소 원자가 만들어졌다는 얘기는 여기에서는
떠돌아다니던 전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전자와 원자핵이 뭐 한 거야? 결합을 한 거지. 그래서 이때부터의 우주를 우리가 무슨 우주라고 얘기한다? 투명한 우주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되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이때부터 빛이 물질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었고 이때부터 출발한 빛이 현재 우리 눈에 도착을 하고 있다. 이 빛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 우주 배경 복사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된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지? 자, 기억서지 가보겠습니다. A의 우주는 빛보다 빠른 속도로 팽창했느냐? 자, 급팽창으로 해서 급팽창이 일어난 시점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우주가 커졌고 빛보다 빠르게 팽창했다라고 내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공간 자체의 팽창은 빛보다 빠를 수 있다라고 내가 말씀드렸던 내용 기억을 좀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거는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니은 선지, B의 쿼크와 전자가 최초로 형성되었다. 보통 지원에서 쿼크 전자는 잘 얘기하지 않는데 어쨌든 간에 야, 쿼크 전자 뭐 정확히 뭔진 모르겠지만 매우 극초기에 나타난 녀석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 쉽게 얘기하면 B는 지금 헬륨 원자핵이 형성된 시점이야. 그럼 당연히 수소 원자핵은 언제 만들어졌겠니? 수소 원자핵은 헬륨 원자핵보다 더 이전부터 만들어진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쿼크나 이런 전자 같은 것들도 이 빅뱅 후 3분보다는 훨씬 더 이전에 형성됐다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거잖아. 그치? 자, 그래서 요거는 틀린 선지가 되겠습니다. 요때가 아니라 요거보다 훨씬 이전이 돼야 돼요. 됐지? 자, 디귿 선지. C의 우주 배경 복사가 방출되었다. 맞습니다. 우주 배경 복사는 C 시점부터 방출된 빛이 바로 우주 배경 복사다. 쌤이 수업 때도 얘기했지만 이 C 시점, 여기가 뭐냐면 빅뱅 후 38만 년, 그지? 약 38만 년 후가 됐을 때가 우주 배경 복사가 방출한 거고 이 이전에도 빛은 있었어. 근데 그 빛이 물질 속에 갇혀서 나갈 수가 없었고 이때의 빛은 쌤이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빅뱅 후 38만 년 후부터 빠져나온 빛을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하는 거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장 오래전의 빛은 바로 이 우주 배경 복사를 보는 거다라고 내가 말씀드렸어요. 이 이전의 빛은 우리가 볼 수가 없다라고 내가 말씀드렸습니다. 꼭 같이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됐어요. 자, 그래서 이거는 맞는 선지죠. 기억하고 디귿이 정답이니까 정답은 3번입니다. 자, 3번 문제. 우리 기상위성 사진 문제가 될 텐데 이상하게 교육청 모의고사에서 이런 문제를 되게 좋아해. 그래서 여러분들 기출 테크트리 선생님 거를 많이 풀어봤다면 거기서도 교육청 모의고사에서 이런 문제가 나왔었어. 그러니까 기출 문제를 잘 풀면 어느 정도 다 풀린다고요. 사물합평 같은 경우는. 자, 일단 보면은 하나는 가시 영상이고 하나는 저기 영상이라고 했어요. 자, 근데 가시 영상은 낮에만 같이 갈 수 있지. 그래서 햇빛이 들어와야만 가시 환성 영상에서 볼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문제 우리가 교육청 모의고사에서 과거에도 나왔지만 지금 보면은 여기는 구름이 이쪽과 이쪽이 다 잘 보이는데 여기는 봤더니 이쪽은 구름이 보이지만 이쪽은 어둡게 검게 표현이 됐다 이거야. 그 말은 여기는 빛이 들어오지 않는 영역이니까 뭐의 영역이다? 밤의 영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야. 근데 여기는 낮의 영역이 되겠지. 자, 해는 어디서 떠서? 동에서 떠서 서로 지기 때문에 지금 해가 어디에 있는 거야? 우리 한반도 입장에서 서쪽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언제라고 볼 수가 있어? 해질 무렵 초저녁의 상황이라고 우리가 어느 정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이 문제에서는 어느 날 14시 30분이라고 했으니까 뭐 쌤 14시래. 16시 30분. 16시 30분이라고 한다면 그지? 뭐 4시 30분 정도니까 아직 뭐 저녁 시간대까지는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뭐 어느 정도 밤의 길이가 좀 긴 이런 계절이라고 한다면 이때도 어느 정도 이제 해가 지려고 하는 이런 느낌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 거지. 됐지? 뭐 정확한 시간을 말할 수 없지만 자, 그래서 이 정도로 우리가 보시면 되겠고 그런 의미에서 여기는 안 보이는 부분과 보이는 부분이 나타났기 때문에 태양 복사 에너지의 영역이 있는 쪽은 보이고 없는 쪽은 보이지 않았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여기가 바로 가시 영상이 되는 거고 가는 바로 적의 영상이 되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이 가능합니다. 됐지? 선지 가볼게요. 가시 영상은 가이냐를 물어봤는데 가는 적의 영상이니까 틀렸어. 니은 구름 최상부의 온도는 A 영역이 B 영역보다 높냐를 물어봤는데 뭐를 봐야 돼? 적의 영상을 봐야 되겠지. 자, 적의 영상에서 우리가 밝게 보인다는 말의 의미는 구름의 최상부의 고도가 높아서 온도가 낮기 때문에 적외선 복사 에너지를 적게 방출한다고 그랬어. 그리고 적게 방출할수록 적의 영상에서 무슨 색으로 보여? 밝은색, 흰색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거기서 A하고 B를 봤을 때 A하고 B에서 어디가 더 밝게 보이냐면 자, 여기 B가 더 밝게 보여요. A는 약간 조금 회색깔을 띠잖아. 응? 그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B가 더 밝게 보인다는 얘기는 구름의 최상부의 고도가 높고 그지? 그 다음에 온도가 낮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구름 최상부의 온도는 A 영역이 B 영역보다 높다라고 했으니까 이건 맞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디귿선지. 찬 공기가 황해를 지나는 동안 열과 수증기를 공급받으면 폭설이 내릴 수 있냐를 물어봤는데 이 문제에서 이날 우리나라 서해안 지역에는 폭설이 내렸다. 딱 보자마자 뭐가 떠올라야 돼? 공부 좀 했다면 시베리아 고기압이. 그치? 서해, 황해를 지나오면서 그치? 이때 하층부가 가열이 되고 그 다음에 황해라고 하는 이 바다에서 수증기를 공급받게 되면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수증기까지 공급을 받으니까 저군형물이 만들어지고 서쪽 연안가에 많은 눈이 올 수 있다. 겨울철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지. 됐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딱 맞아 떨어졌네. 그쵸? 와, 이날 폭설이 왔으니까 겨울철이니까 한 16시 30분이라고 하더라도 이쪽은 어느 정도 해가 없는 이런 상황이라고 대략 볼 수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자, 그래서 요거는 당연히 맞는 선지가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니은 디귿이 정답이니까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온대저기한 문제 나왔습니다. 뭐 발문은 길고 뭔가 좀 읽을 거리가 좀 많긴 하지만 사실 문제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자, 지금 보면은 자, 여기가 이제 북방부의 온대저기압이니까 여기 저기압 중심이 있고 요렇게 뭐가 있는 거야? 기울기로 봤을 때 온난전선이 있는 거야. 북방부의 온대저기압은 남동쪽으로 전선이 온난전선이 뻗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한랭전선은 남서쪽으로 뻗어 있죠. 자, 근데 여러분들 내가 이런 얘기를 어떤 강의에서 했는데 정확히 어떤 강의에서 했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지만 여기서 지금 보면은 요렇게 요게 등압선인데 등압선이 뾰족뾰족 나온 부분이 있죠. 이렇게 툭 튀어나온 부분. 요 툭 튀어나온 부분에 뭐가 있는 거냐면 전선이 있는 거야. 이것도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알았지? 그래서 우리가 전선이 통과될 때 기온, 기압, 그 다음에 풍향이 급변하기 때문에 요렇게 등압선이 뾰족뾰족 튀어나온 부분이 있으면 여기에 요렇게 전선을 만들면 되는 거야. 그리고 요 전선이 무슨 전선? 한랭전선이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가능하겠지. 자, 요것도 우리가 기출에 나왔던 거죠? 기출에서 우리가 전선의 통과 전후로 기온은 급변하기 때문에 기온이 급변한다는 얘기는 자, 등온선의 간격이 어때야 돼? 조밀해야 된다. 그치? 등압선의 간격이 조밀할수록 기압 차이가 크기 때문에 바람이 세게 불고. 그치? 등온선의 간격이 조밀할수록 당연히 같은 거리를 갈 때 온도의 변화가 크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기출에 나왔던 것처럼 여기에 이렇게 조밀한 부분이 있고 여기 넓은 부분이 있다고 했을 때 자, 전선이 어디 있느냐라고 한다면 P에 있을 가능성이 Q에 있을 가능성보다 높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지. 조밀한 구간이니까. 됐지?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기울기가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는 여기는 무슨 전선일 가능성이 높아? 온난 전선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대체 무슨 말인지? 자, 볼게요. 자, 기억. 가에서 지점 A와 B 사이에도 전선이 위치하냐? A와 B 사이에도 전선이 위치한다. 맞아요. 자, 니은 선지. 나에서 전선은 Q 구간보다 P 구간에 위치할 가능성이 높냐고 했는데 Q보다는 P에 위치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방금 얘기한 대로. 맞아요. 디귿선지. 기온이 급격하게 변하는 경기는 기역에 해당하냐를 물어봤는데 거기 발문을 보게 되면 탐구 결과 전선은 바람의 방향이 바뀌는 경계, 즉 풍향이 급변하는 경계 또는 우리가 기압이나 기온이 급변하는 경계라고 볼 수가 있겠지. 특히 기온이 급변하는 경계라고 볼 수가 있어. 알았지? 자, 그래서 우리가 기온이 급격하게 변하는 경기는 기역에 해당한다. 자, 이것도 맞는 선지가 되겠다. 자, 어렵지 않습니다. 그르드가 정답이니까 정답은 5번입니다. 자, 5번 문제. 자, 지질시대 문제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쌤이 개념 테크트리에서도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기출 테크트리에서도 기출문제로 나왔던 내용이 있죠. 쌤이 뭐 조심하라고 그랬어? 원생 누대가 시생 누대보다 지질시대의 기간이 길다. 내가 이거 꼭 기억하라고 그랬잖아. 이미 기출로 출제가 됐다고. 그치?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봤을 때 요 B가 A보다 지질시대의 어떤 차지하는 비율이 더 크기 때문에 B가 시생 누대가 아니라 무슨 누대야? 원생 누대야. 원생 누대. 응? 내가 조심하라고 여러 번 얘기했었잖아. 외우더라고. A가 뭡니까? 그러면 시생 누대가 되는 거지. 시생 누대.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 지구의 탄생은 현재로부터 약 46억 년 전에 지구가 탄생한 건데 이 지구가 탄생한 시점부터가 시생 누대가 되는 게 아니라 지구가 탄생한 현재로부터 46억 년 전부터 약 40억 년 전까지는 생명체가 살지 못했던 시기가 있었다고. 이 시대를 우리가 시험에 나오진 않지만 명왕 누대라고 한다 그랬었잖아. 따라서 시생 누대의 시작은 현재로부터 46억 년 전이 아니라 약 40억 년 전부터가 시생 누대의 시작이고요. 굳이 얘기한다면 시생 누대는 현재로부터 약 40억 년 전부터 언제까지? 현재로부터 약 25억 년 전까지가 시생 누대란 말이야. 자, 근데 원생 누대 같은 경우는 현재로부터 약 25억 년 전부터 고생대가 시작되는 약 5.4억 년 전까지가 원생 누대가 되기 때문에 시생 누대보다 원생 누대가 지시대 기간이 더 길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야. 대신에 자, 우리가 선캄브리아 시대는 그럼 어디서부터 따지는 거냐? 이런 질문을 하는데 선캄브리아 시대는 지구가 탄생한 시점부터 약
5.4억 년 전까지가 다 성캄브리아 시대예요. 그러니까 성캄브리아 시대는 굳이 얘기한다면 명왕누대, 시생누대, 원생누대를 다 포함한 게 성캄브리아 시대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좀 정확히 얘기하면. 그 다음에 요게 뭐예요? 요게 현생누대죠? 현생누대. 응? 현생누대에서 다시 고중시로 나뉘는데 고생대가 가장 길고 셋 중에는 두 번째가 중생대고 마지막에 신생대가 됩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죠. 선지 갈게요. 자, 에디아카라 동물군. 자, 나왔다. 이거 나온다고 그랬잖아. 에디아카라 동물군은 얘들아 다세포 생물, 그지? 원생누대 때 출현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B의 지층에서 발견된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판기아는 C에 형성되었느냐? 판기아가 형성된 시점은 고생대 말. 얘가 분리되기 시작한 시점은 중생대 초부터 분리대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판기아가 형성되었다고 했으니까 C가 고생대니까 맞습니다. 디귿선지. 거시식물이 처음 출현한 시기. 내가 요거 낚시 걸 수 있다라고 내가 말씀드렸는데 요거 수업 때 내가 개념 테크트리에서 설명했죠. 처음 출현한 시점이란 말과 번성 시점은 다른 거니까 내가 낚시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거시식물이 번성한 시점은 언제지? 중생대. 그지? 그럼 처음 출현한 시점은 내가 꼭 외우진 않더라도, 기까지 외우진 않더라도 그 시기보다 약간 앞선 시기라고 내가 말씀드렸죠. 그럼 중생대가 거시식물이 번성했으니까 거시식물이 처음 출현한 시기는 고생대 말 정도로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D냐를 물어봤으니까 D는 중생대니까 이건 틀린 거야. 번성한 시기라고 한다면 D가 맞는 거. 요 정도는 여러분들 틀리면 안 돼. 실수하면 안 됩니다. 자, 기억린이 정답이니까 정답은 3번입니다. 자, 6번 문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6번 문제는 마그마 생성 과정을 얘기한 거겠죠? 자, 문제에서 A와 B는 하나는 뭐라고 돼 있어? 화강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현무암이라고 했습니다. 어두운 색을 띠고 구멍이 뽕뽕 나 있으니까 B가 뭐예요? 현무암이죠. A는 그럼 화강암이 되겠지. 화강암은 SiO2 함량이 63% 이상이면서 결정 입자가 큰 조립질 조직. 그지? 그래서 얘는 심성암에 들어갑니다. 현무암 같은 경우는 SiO2 함량이 52% 이하가 되면서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입자의 크기가 작은 세립질에 들어간다. 이렇게 봐서 얘는 화산암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바로 기억선지 보면서 갈게요. 기억! 마그마가 생성되기 시작하는 온도는 니은이 기억보다 높냐 낮냐를 물어봤어. 우리가 마그마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암석의 온도가 그 암석에 해당되는 용인점보다 높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지금 봤을 때, 자, 얘는 마그마가 요게 용인점이니까, 용인곡선이니까 여기 어딘가에서 마그마가 된다고요. 얘 같은 경우는 마그마가 이렇게 올라와서 여기 어딘가에서 마그마가 된단 말이야. 조금 더 부가 설명하면 여러분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요 선, 지금 이 문제에서 여기는 요 선이 바로 뭡니까? 물을 포함하지 않은 멘틀의 용곡선. 기억나지? 물을 포함하지 않은 멘틀의 용곡선. 그럼 이 니은 과정은 뭐야? 여기서 위쪽으로 올라간다는 얘기는 압력이 감소하는 과정. 이 압력 감소에 의해서 현무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지는 지역이 어디였죠? 열점이 있었고요. 또 하나가 뭐가 있었죠? 해령 하부가 있었습니다. 이 두 군데가 바로 니은 과정을 통해서 현무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지는 곳이 되는 거지. 됐지? 자, 그 다음에 요 기억 같은 경우는 여기서 요 선, 요 점선이 바로 뭘 얘기하는 거냐면 요게 물을 포함한 거야. 이것도 화강암의 용곡선이지. 그래서 서입대 근처에서 현무암질 마그마가 생성돼서 위로 올라가다가 대륙지각의 하부를 녹이게 되면 대륙지각 입장에서는 온도 증가에 의해서 마그마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서 화살표를 표현하진 않았지만 여기서 요 선 보이죠? 요 점선. 요 점선이 바로 뭐냐면 물을 포함한, 그지? 멘틀의 용인곡선이 되는 거고요. 여기가 바로 섭입대에서 현무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지는 원리가 되는 거지. 섭입하는 판이 들어가다 보면 함수광물에 의해서 물이 빠져나오고 이 물이 멘틀로 공급이 되면 그 공급된 물에 의해서 얘들아 이런 식으로 용인점이 하강이 된다. 그래서 마그마가 만들어지게 된다. 이렇게 판단했던 거죠. 그지? 자, 여기까지 정리한다면 마그마가 생성되기 시작하는 온도는 얘는 여기쯤 어딘가, 그지? 여기쯤 어딘가, 얘는 여기쯤 어딘가가 되는 거니까 누가 더 높다라고 볼 수가 있어? 니은이 기억보다 높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니은이 기억보다 높다? 맞는 거. 됐지? 자, 그 다음 니은 선지. B는 기억에 의해 생성된 마그마가 굳어진 암석이냐를 물어봤는데, 자, B는 현무암입니다. 현무암은 기억이 아니에요. 기억은 뭐가 만들어지는 거야? 얘가 지하에서 천천히 식으면 뭐가 되는 거야? 화강암이 되는 거고, 그지? 지표에서 분출해서 식으면 뭐가 되는 겁니까? 유문암이 되는 거. 그지? 얘는요. 자, 이 현무암질 마그마도 지하에서 만약에 천천히 식는다라고 한다면 반려암이고, 지표로 분출해서 식는다라고 한다면 현무암이 되겠지. 어쨌거나 얘는 틀린 선지가 될 수밖에 없다. 기억은 화강암이나 유문암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됐지? 자, 그 다음에 디귿선지.
SiO2의 함량은 A가 B보다 높냐 낮냐를 물어봤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얘는 63% 이상, 얘는 SiO2 함량이 52% 이하니까 A가 B보다 높다라고 해야 돼서 틀린 선지. 암기만 잘하면 충분히 풀 수 있을 만한 문제였습니다. 자, 기억이 정답이니까 정답은 1번입니다. 자, 7번 문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자료는 조금 생소하지 않죠, 그죠? 물론 똑같진 않지만 우리가 아마 선생님 기억에는 작년으로 생각이 드는데 작년 평가원 모의고사에서 이런 비슷한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알겠지? 요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지금 요게 음파의 왕복 시간을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여기 요렇게 걸린 요 선은 음파의 왕복 시간이 8초란 얘기야. 그러니까 여기 선에 있을 때는 수심이 같은 지점들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자, 수심 D는 다 알고 있지? 자, 2분의 1 VT입니다. 여기서 2분의 1이 들어가는 이유를 꼭 기억해 둬야 됩니다. 이때 이 T가 뭐니까? 음파를 해수면에서 발사시켜서 해저면에 맞아서 다시 되돌 때까지의 왕복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심을 구하기 위해서는 앞에 2분의 1을 곱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따라서 우리가 음파의 왕복 시간은 뭐에 비례한다? 수심에 비례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지. 됐지? 자, 그럼 딱 봤더니 이 문제에서 판의 경계가 존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판의 경계가 존재하는데 가만 봤더니 여기 9.6초가 나오네. 9.6초. 아, 9.6초는 뭘까요? 야, 우리가 쌤이 대략 한 6,000m보다 수심이 깊으면 해구라고 판정할 수 있다 그랬잖아. 그치? 그럼 얘는 굳이 얘기한다면 수심이 대략 계산했을 때 2분의 1 곱하기 음파의 속도가 1500m/s니까 1500m/s 곱하기 시간이 9.6초라고. 그지? 그럼 당연히 얘는 6,000m보다 무조건 깊죠? 무조건 깊어요. 그지? 그럼 여기 뭐가 있는 거야? 해구가 있는 거야. 수심이 깊은 골짜기 해구가 있다. 물론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는 이걸 뭐 수심이 정확히 여기가 얼마가 되는지를 다 계산하진 않았겠지만 뭐 이 정도면 졸라 깊은 거 아니겠어? 응? 해구가 있는 거야. 그렇게도 괜찮아요. 그래서 여기는 판의 경계, 무슨 경계? 수렴 경계가 나타나게 되고요. 수렴 경계 중에서도 우리가 무슨 경계? 섭입형 경계가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지? 선지 가볼게요. A 지점의 수심은 6,000m냐를 물어봤습니다. A 지점은 여기네. 음파의 왕복 시간이 몇 초? 8초야. 그지? 8초니까 자, 우리가 수심 D는요. 2분의 1 곱하기 1500m/s 곱하기 그 다음에 8초를 해주면 되겠지. 그지? 그럼 얘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6,000m가 나오나요? 6,000m가 나오게 된다. 그래서 요거는 맞는 선지. 해저면의 경사는 기억 구간이 니은 구간보다 급하냐를 물어봤는데, 자, 해저면의 경사가 급하다는 얘기는, 자, 봐봐. 같은 거리를 갈 때, 같은 수평 거리를 갈 때 수심의 변화가 더 크게 나타나는 게 경사가 급한 거잖아. 같은 거리를 갈 때 수심의 변화가 더 적게 나타나면 경사가 완만하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럼 지금 봤을 때 얼추 보니까 요 기억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고 니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거의 간격이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여기는 음파의 왕복 시간이 같은 지점을 연결한 선이 넓은 간격으로 나타나는데 여기는 지금 이 안에 굉장히 좁은 간격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니은 같은 경우가 같은 거리를 갈 때 기억에 비해서 자, 같은 수평 거리를 갈 때 수심의 변화가 훨씬 더 크다라는 거지. 따라서 얘가 경사가 어떤 거야? 급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야. 됐지? 자, 그래서 기억 구간이 니은 구간보다 급하다. 이거 틀렸어. 기억이 더 완만하다. 디귿선지. 자, 이 해역에는 해구가 존재한다. 아까 말한 거니까 맞는 내용인데. 자, 얘들아, 요것도 우리가 좀 알아둬야 돼. 우리가 평가원에서 요 비슷한 문제가 나왔을 때는 뭐를 물어봤냐면 요런 거. 자, 여기 뭐 0.1초, 뭐 이렇게 1.6초, 2.8초 이렇게 있는데 만약에 뭐 이런데 특정 지점에서 있잖아. 갑자기 이런데 특정 지점에서 갑자기 이렇게 뭔가가 음파 회복 시간이 뭐 0.2초 이런 식으로 매우 음파 회복 시간이 짧은 어떤 지점이 있으면 요거는 뭐가 있을 수가 있는 거야? 해산이 있을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야. 해산. 알았지?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판의 수렴 경계에서 섭입 경계라는 걸 한다면 섭입 경계에서는 얘들아 밀도가 큰 판이 밀도가 작은 판 밑으로 섭입해 들어가면서 뭐를 만들어? 호상열도 같은 걸 만들잖아. 그치? 물론 이제 호상열도는 약간 화산섬이기 때문에 수심이 거의 안 나타나긴 하겠지만 어쨌든 해상 같은 것들을 이렇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지. 그래서 뭐 이쪽은 어쨌든 이쪽으로 갈수록 점점 수심이 얕아지는 거라서 0.1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런 데서 사실은 깊은 주변에 비해서 갑자기 음파 형식이 짧아지는 급발진하는 이런 지점이 나타나게 되면 요거는 바로 해산이 있는 거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도 기억을 좀 해두셔야 됩니다. 됐지? 자, 어쨌든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8번 문제. 자, 우주의 구성 요소 문제 나왔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기출 문제만 열심히 잘 풀었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만한 문제였어요. 그치? 자, 일단 우리가 가고 나중에서는 하나는 과거고 하나는 미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치? 그러면 일단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 쌤이 이런 문제 풀 때 정석대로 푸는 방법이 뭐라고 그랬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암흑 에너지는 얘들아 어떻게 되지? 우주의 구성 요소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물질 밀도, 그지? 물질 밀도는, 물질은 우주의 구성 요소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점점점 감소해야 된다 그랬어. 그치? 그래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구성 요소가 차지하는 비율, 퍼센테이지 비율은 두 개는 감소해야 되고, 하나는 증가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럼 만약에 시간 순서가 가 다음에 나가 맞다라고 이렇게 한다면, A가 감소했죠? B는 감소했어요? C만 증가했네요. 그러니까 두 개가 감소하고 하나가 증가했으니까 이건 성립이 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 시간 순서가 나 다음에 가였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자, A는 증가, B도 증가, C만 감소니까 이거는 맞지 않는 거야. 그래서 시간 순서는 가에서 나로 가는 거고요. 가가 문제 조건에 의해서 과거가 되는 거고 나는 문제 조건에 의해서 미래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 됐지? 그 다음에 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증가하는 요 C가 바로 암흑 에너지가 될 수밖에 없겠지?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항상 어떤 시기든 간에 암흑 물질은 보통 물질보다 밀도도 커야 되고 총량도 커야 되고 구성 요소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많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얘가 얘보다 많지. 요 시기에도 얘가 얘보다 많지. 따라서 이 B가 암흑 물질이 되는 거고 A가 보통 물질이 된다. 이렇게 어렵지 않게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지? 근데 선생님이 요런 소스를 전달한 경우가 있었을 거예요. 기출문제를 풀다 보면은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가 이 보통 물질과 암흑 물질 얘네 둘끼리의 비율은 어느 시점이든 간에 항상 일정하게 유지가 돼야 되는 거야. 왜 그러냐면 보통 물질과 암흑 물질은 총량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럼 얘네 둘의 총량이 일정하다는 얘기는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얘네 둘끼리의 밀도비라든가 얘네 둘끼리의 우주의 구성 요소에서 차지한 비율은 항상 비율이 일정하게 유지가 돼야 된다는 얘기야. 얘네 둘끼리는. 알겠지? 보통 물질이 시간이 지나도 구성 비율이 안 바뀐다는 얘기가 아니고 얘네 둘끼리가 이루는 비율은 항상 일정하게 유지가 돼야 된다는 얘기라고. 그러면서 내가 뭐라고 그랬냐면 보통 물질하고 암흑 물질이 보통 몇 대 몇이냐면 1대 5.5 정도가 된다라고 대략 외워두면 문제 풀 때 편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딱 보자마자 그런 거지. 딱 보니까 가를 봐도 좋고 나를 봐도 좋은데 나를 볼게요. 나를 보면 1대 5.5가 되려면 얘와 얘가 대략 1대 5.5 아니겠니? 그러니까 얘가 보통 물질, 얘가 암흑 물질, 얘가 암흑 에너지. 바로 쓰고 들어가도 괜찮다는 얘기예요. 알았지? 요거는 어느 시기나 다 성립이 된다라는 거지. 물론 문제에 따라서 약간 1대 5가 될 수도 있고 약간 1대 5.5가 될 수도 있고 좀 차이가 있지만 보통 요 정도의 비율로 이루게 된다라는 겁니다. 됐어요. 선제 가볼게요. 가는 미래에 해당하냐를 물어봤습니다. 가는 과거예요. 전자기파로 관측 가능한 것은 보통 물질이죠. 자, 그러니까 A가 되냐를 물어봤으니까 맞는 거야. 우주를 가속 팽창시키는 요소는 청력으로 작용하는 뭐였죠? 암흑 에너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B가 아니라 C가 돼야 되기 때문에 틀린 선지. 어렵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니은이 정답이니까 정답은 2번입니다. 자, 9번 문제. 자, 고지작이 문제가 나왔네요. 자, 고지작이 문제가 다행스럽게도 9번에 출제가 됐다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로 출제가 되진 않았다라는 겁니다. 됐지?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지게는 동일 경도선을 따라 계속 북상하였다고 했으니까 북쪽으로만 간 거야. 그지? 북쪽으로만 간 거야. 그러면 만약에 이 지게가 북방부에서만 움직였다라고 한다면 북쪽으로 갔다는 얘기는 계속 고緯도 쪽으로 간 거지만 만약에 남방부에서 계속 북쪽으로 출발해서 갔다라고 한다면 남방부에서 적도를 가는 동안에는 약간 저緯도로 가다가 적도에서 다시 북극 쪽으로 가는 방향에는 고緯도로 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쌤이 이 고지작의 문제를 풀 때 특별한 멘트가 없으면 이 각각의 암석을 갖다가 따진 이 시기는 다 무슨 자극기로 가져간다? 정자극기로 가져간다라고 내가 기출문제 풀이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됐지? 그래서 우리가 정자극기라고 일단 가정을 하고 들어가면 되는 거야. 그러면 자, 우리가 복각의 정의가 뭐였지? 수평면에 대해서 위로 들어 올라가 있으면 마이너스 복각. 그치? 수평면에 대해서 아래쪽으로 내려가 있으면 플러스 복각. 이렇게 된다 그랬잖아. 옛날에 어떤 애가 있잖아. 내가 해설 강의할 때 수평면에 대해서 위로 들어 올라가 있으면 그때 하이 히틀러 막 이러면서 그것도 캡처 사진 해가지고 또 춘식의 정체성 막 이래가지고 막 올린 애들이 있는데 그런 장난 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지? 자, 어쨌간에 중성. 자, 어쨌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정자극기라고 가정했는데 얘는 음수가 나오니까 여기는 지금 무슨 구에 있었던 거야? 요거는 남방구에 있었던 거란 말이야. 요거는 지금 양수가 나왔으니까 무슨 구? 북방구에 있는 거잖아. 정자극기는 복각의 부가 양수일 때는 북방부, 음수일 때는 남방부가 되는 거지. 근데 이 지게는 지속적으로 북쪽으로만 올라갔다고 했으니까 자, 계속 북쪽으로 올라간다면 남방부 중에서는 복각의 절대값이 얘가 A보다 C가 더 크니까 얘가 더 남쪽이겠지. 남방부에서 같은 남방부를 따질 때 얘가 더 고위도였다는 얘기야. 그지? 그러니까 얘가 가장 남쪽이야. 그러니까 C가 가장 먼저. 그 다음에 A가 되고 그 다음에 적도를 통과한 다음에 북방부인 B로 왔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 거잖아. 응? 여기서 A, B, C가 뭐냐? 화성암이구나. 그치. 화성암으로 왔다고 얘기한 건 아니고, 알았지? 자, 어쨌간에 요 B가 생성된 시기에는 여기 북방으로 왔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알았지? 자, 정정합니다. C가 형성된, C 암석이 형성된 시기에는 남방부, A 암석이 형성된 시기에도 남방부, B 암석이 생성된 시기에는 북방부로 왔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지. 따라서 지게도 이런 식으로 이동해 왔다. 갑니다. B의 고지자기 복각은 양수냐? 자, 맞습니다. 화성암의 생성 순서는 C, A, B. 맞죠? 항상 우리가 이 고지자기 복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수업 시간에 강조를 하는 거지만 이 각각의 암석은 아무 암석 갖다 따지는 게 아니라, 그치? 여기서 나와 있는 이 고지자기 복각은 생성 당시의 위도를 반영하는 거란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자, 요렇게 복각이 나온 애는 이 A라는 암석이 만들어질 당시에 이렇게 딱 자화돼서 굳어진 거야. 박제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세 개의 암석을 다 동일한 암석이라고 생각해선 안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꼭 해야 되는 거고, 이 문제에서도 뭐라고 돼 있냐면은 어느 지게의 한 지점에서 서로 다른 세 시기에 생성된 화성암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서로 다른 시기에 생성된 서로 다양한 시기에 만들어진 화성암 갖다가 따지는 거란 말이야. 됐지? 오케이. 자, 디귿. 이 지게는 적도를 통과한 적이 있다? 그렇지. 적도를 통과한 적이 있죠. 왜요? 남방부에서 북방부로 넘어간 거니까 적도를 통과한 적이 있다라고 판단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르드가 정답이니까 정답은 5번입니다. 자, 10번 문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는 우리나라 남해안 해역에서 8월의 어느 두 시기에 측정한 해수 특성을 수온 연분도, TS도죠. TS도에 나타낸 것이다. A와 B는 각각 해수면과 수심 40m에서의 측정한 값 중 하나이고 가와나 중 어느 한 시기에 이 해역은 태풍의 영향을 받았다. 기출문제를 여러 번 풀어보고 선생님 개념 테크트리에서도 내가 설명하거든요. 그치? 개념 테크트리에 다 있어, 그런 내용들이. 그치? 자, 이 문제를 보면서 한번 가볼게요. 일단은 하나는 해수면이고 하나는 수심 40m면 기본적으로 해수면에서 깊이 들어감에 따라서 수온은 점점점 어떤 경향을 가져야 돼? 감소하는 경향을 가져야 된다. 물론 우리가 혼합층이 있다라고 한다면 깊이 들어감에 따라서 수온이 일정한 구간이 나올 수는 있지만 깊이 들어가면서 수온이 증가하는 구간이 나올 수는 없단 말이야. 그치? 그럼 지금 요 가를 봤더니 요게 A고 요게 지금 B란 말이지. 그럼 누가 더 수온이 높아요? A가 B보다 수온이 높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A가 해수면을 얘기하는 거고 요 B가 바로 40m 깊이를 얘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우리가 판단이 가능한 거야. 여기까지 됐지? 자, 그런데 얘를 봤더니 얘는 TS도에서 A하고 B가 거의 붙었어요. 거의 비슷한 위치에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는 A 해수면과 40m 깊이 B가 거의 수온이 비슷한 상태를 유지하는 거구나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잖아. 뭐 똑같진 않지만 거의 비슷한 상태를 유지한다고 볼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얘는 서로 섞여가지고 물리량이 비슷해진 거예요. 수온과 염분이 비슷해진 거예요. 섞여가지고. 그러니까 뭘 얘기하는 겁니까? 혼합층을 얘기하는 거예요. 섞였다는 얘기야. 응? 아마도 가보다는 나가 혼합층의 두께가 더 두꺼워지겠지? 왜 두꺼워졌어? 왜 해수가 혼합이 됐어? 그래, 태풍형을 받아서. 이거 우리 기출에 나왔던 거잖아. 태풍이 어떤 해역을 통과하기 전보다는 통과한 직후에 태풍의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해수가 연직 혼합이 활발하게 나타나고 이것 때문에 혼합층의 두께가 두꺼워진다라고 내가 말씀드렸던 거잖아. 그걸 얘기하는 거란 말이야. 됐지? 그래서 이 나가 바로 태풍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이번 3월 합평이 정확히 우리가 기출문제에 대한 것들을 제대로 학습을 하였는가를 알아보는 이러한 문제들이 상당히 많았다라는 거예요. 기억! 해수면에서의 측정값은 A냐를 물어봤습니다. 맞죠? 태풍의 영향을 받은 시기는 나이다. 자, 디귿선지 비우선.
딸꾹질 한 거야. 자, 디귿선지. 수심 40m에서의 해수의 평균 밀도는 가가 나보다 크냐 작냐를 물어봤어. 자, 가하고 나에서 수심 40m면은 요 비를 얘기하는 거잖아. 그지? 요 비를 얘기하는 거야. 그럼 봤을 때 밀도가 오른쪽 대각선 밑으로 갈수록 밀도가 큰 거지. 오른쪽 대각선 밑으로 갈수록 밀도가 큰 거야. 그치? 그러니까 얘가 더 밀도가 크다. 그래서 가가 나보다 작다가 아니라 크다라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틀린 선지가 된다. 해석은 여기서 끝나지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혼합층이 40m 깊이까지 발달이 돼 있다는 얘기는 위에 있는 해수와 밑에 있는 해수가 서로 섞이기 때문에 위에 있는 해수 입장에서는 밀도가 조금 더 증가하고 밑에 있는 해수 입장에서는 밀도가 조금 더 감소한다. 결국 우리가 혼합층에 해당되는 밀도는 표층과 그 다음에 40m 깊이에서의 어떤 평균을 가지고 밀도가 나타날 테니 B 40m 깊이 입장에서는 섞인 쪽이 밀도가 더 작아졌다라고 우리가 판단이 가능한 거야. 근데 해수면 입장에서는 섞인 쪽이 밀도가 더 커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이런 관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기억하고 니은이 정답이니까 정답은 4번입니다. 자, 11번 문제. 자, 별의 특성 문제가 나왔지만 이 별의 특성 문제가 그렇게 막 계산이 빡세게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면 참 착하다. 이 정도면 별의 특성 문제 중에서 진짜 착한 문제입니다. 자, 가볼게요. 자, 가나다 중에 백색 해성은 한 개 있대요. 그 다음에 태양의 절대 등급은 4.8등급. 그지? 태양의 절대 등급을 라지 M이라고 놓는다면 얘가 약 4.8등급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만 이 문제에서 4.8등급이라고 제시를 한 거예요. 자, 갑니다. 기억은 마이너스 0.2냐? 자, 기억은 절대 등급을 얘기하는 거네. 절대 등급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광도를 계산해 줘야 돼. 그럼 이 가가 태양 강도의 몇 배인지를 계산하면 되겠지. 그치? 그럼 광도 공식에 의해서 자, 반지름의 제곱에 비례하고 표는도의 4제곱에 비례하는 거니까 자, 2.5의 제곱, 반지름의 제곱 곱하기 표는도 2의 4제곱이지. 이걸 계산하면 자, 요거는 4의 제곱이지? 그러니까 4 곱하기 2.5로 하면 10이지. 10의 제곱이 되겠네. 그래서 100이 되는 거야. 그지? 그럼 100배가 되는데 누구의 100배가 되는 거야? 태양 강도의 100배가 되는 거야. 그럼 가는 태양 강도의 100배니까 절대 등급이 태양보다 5등급이 작아야 되겠지. 연습 많이 했던 거잖아. 그치? 5등급이 작아야 되는데 얘가 4.8이니까 4.8에서 5를 빼주면 마이너스 0.2가 되겠네. 결국 가하고 나는 절대 등급이 같네요. 그치? 어쨌든 간에 자, 얘는 맞는 거. 최대 복사 에너지를 방출하는 파장 람다 맥스입니다. 람다 맥스는 표면온도에 반비례하는 거니까 나하고 다의 표면온도를 비교를 해야 되겠죠. 얘네들의 표면온도. 그치? 자, 그런데 얘는 태양의 표면온도의 루트 10배라는 게 나와 있는 상태. 그치? 그럼 얘를 갖다가 우리가 구해주면 될 텐데 자, 이 표면온도를 어떻게 구하면 돼? 써볼게요. 표면온도의 제곱은 광도 공식에 의해서 자, R분의 루트 광도였습니다. 여기다가 바로 대입해 볼게요. 됐지? 그럼 반지름이 태양 몇 배? 10배. 태양 10배. 자, 광도는요. 절대 등급이 마이너스 0.2니까 태양보다 절대 등급이 5등급이 작은 거야. 그러니까 얘도 얘랑 절대 등급이 똑같으니까 어쨌든 태양 강도 몇 배? 100배입니다. 그럼 태양 강도 100배니까 여기다가 루트 100을 넣어주면 되겠다라는 거죠. 됐지? 그럼 이게 뭐가 되겠어? 1이네? 이게 무슨 말이야? 얘는 표면 온도가 태양과 똑같다는 얘기니까 얘는 1이란 얘기야. 태양 표면도의 1배, 1배가 되겠습니다. 1배. 응? 근데 사실 있잖아. 그냥 대충 따져도 우리가 그냥 암산으로 계산이 되지만 어쨌든 이렇게 된다는 걸 알면 되겠지? 그럼 얘들아, 얘가 표면도가 나가 다보다 표면도가 더 낮아. 표면도가 낮으면 람다 맥스는 더 돼야 돼? 더 길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나가 다보다 길다? 맞습니다. 자, 디귿. 백색 해성은 다냐? 사실 이거는 원래 출제 의도가 요걸 이용해서 반지름이 태양 반지름의 몇 배인지를 구해라라고 구한 다음에 얘가 백색 해성이 되는가를 판단하는 문제라고 일컬어지긴 하는데 사실 이 문제를 굳이 구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얘의 절대 등급이 9.8이야. 그럼 태양보다 광도가 매우 작아. 응? 그러면서 표면 온도는 태양의 루트 10배니까 3배보다도 커. 그럼 당연히 이 정도면은 우리가 백색 외성이지. 사실 구하지 않더라도. 그치? 그래서 이거는 맞는 선지가 된다. 참고로 얘들아 봐봐. 우리가 H활도에서 H활도를 살짝 한번 그려볼게요. 요렇게 H활도가 있다고 했을 때 X축을 표면온도, Y축을 우리가 광도라고 했을 때 좌측 상단에서 우측 하단으로 떨어지는 여기가 주결 라인이야. 그럼 태양이 만약에
한 여기쯤에 있다라고 가정한다면, 태양이 여기쯤에 있다라고 가정한다면, 백색 외성은 웬만해서는 태양의 광도보다 큰 백색 외성은 웬만해서는 존재하지 않아요. 응? 백색 외성은 여기쯤에 요런 식으로 찍힌단 말이지. 그치? 그래서 백색 외성 같은 경우는 자, 광도 계급이 7인데 얘는 태양보다 보통 광도가 작게 나타난다고. 그럼 지금 여기서 봤을 때 얘가 절대 등급이 9.8이면 이 정도면은 우리가 백색 외성이라고 볼 수가 있어. 물론 자, 이것만 보고서 백색 외성이라고 하면 안 되지. 절대 등급이 태양보다 커서 광도는 태양보다 작지만 얘가 표면온도도 더 낮으면 주기효성, 질량이 작은 주기효성도 우리가 의심해 봐야 되는 거지만 얘는 이렇게 되는데 절대 등급이 태양보다 많이 큰데, 즉 광도가 많이 작은데 표면온도는 태양의 3배보다도 더 크니까 이 정도면은 백색외성이라고 바로 판단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는 얘기야. 알았지? 그리고 요거하고 요걸 이용해서 이 다의 반지름을 구할 수도 있잖아. 그치? 반지름 어떻게 살짝 한번 구해볼까요? 반지름 R은 그치? 표현온도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루트 광도에 비례하는 거니까 여기다가 슬쩍 넣어주면 자, 표현온도가 태양의 루트 10배니까 밑에는 12와. 그치? 그 다음에 루트 광도니까 절대 등급이 태양의 몇 배야? 미안. 절대 등급이 5등급이 더 크니까 광도는 100분의 1이 되겠지. 그치? 광도가 100분의 1이니까 여기는 루트가 있으니까 10분의 1이 되는 거야. 이렇게. 응? 그럼 얘는 뭐가 되겠어? 0.01이 된다고. 그래서 얘는 반지름도 태양 반지름의 100분의 1배. 0.01배니까 이 정도면 백색외성이다. 됐지? 자, 이렇게 본다면 기역, 니은, 디귿이 다 맞으니까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2번 문제. 자, 우리 엘니뇨, 라니냐 문제 나왔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쌤이 수업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요 태평양 입장에서만 보는 거야. 다른 데를 보면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 태평양 입장에서만 보는 거지. 그지? 그럼 봤을 때 여기는 지금 무슨 기류? 상승 기류니까 저기압이 발달해. 여기는 하강 기류니까 뭐가 발달해? 고기압이 발달해. 그치? 자, 근데 얘를 봐봐. 얘는 이쪽에서 하강 기류가 나타나니까 오히려 고기압이 발달하고 여기서 상승 기류가 발달하니까 저기압이 발달해. 그치?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얘 같은 경우는 자, 저기압이 서태평양에서 더 발달하고 고기압이 동태평양에서 발달하니까 얘는 무슨 시기야? 라니냐 시기야. 그치? 얘가 라니냐 시기가 되는 거고 쌤이 수업 때 뭐라고 그랬냐면 엘니뇨 시기가 되면은 상승 기류가 나타나는 지점이 중앙태평양과 동태평양 쪽으로 원래보다 더 동쪽으로 치우치게 된다라고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바로 무슨 시기가 되는 거다? 엘니뇨 시기가 되는 거다. 됐지? 자, 그럼 사실은 이 문제에서 힌트를 준 게 뭐냐면 화살표의 폭은 대기 흐름의 세기를 나타낸다고 했으니까 이 화살표의 폭이 대기 흐름의 세기라고 한다면 이것은 바로 워커 순환을 얘기하는 거잖아. 워커 순환의 세기는 어디가 더 세야 돼? 라니냐 시기 때가 워커 순환의 세기가 더 세야 되지. 왜? 동태평과 서태평의 기압 차이가 라니냐 시기 때가 더 크잖아. 그래서 기압 차이가 크다는 얘기는 워커 순환의 세기도 더 세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지금 봤을 때 여기서 간격이 더 두껍게 나타나고 여기는 간격이 더 얇게 나타났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지. 됐지? 자, 선지 가보겠습니다. 라니냐 시기의 대기 순환의 모습은 가가 아니라 나입니다. 됐지? 자, 니은 선지. 워커 순환의 세기는 가가 나보다 약하다. 맞습니다. 엘니뇨 시기가 라니냐 시기보다 약한 거고요. 지금 이 그림에서도 선이 더 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가. 자, 디귿 선지. 동태평양. 자, 항상 동태평양인지 서태평양인지를 잘 봐야 된다 그랬어. 이건 동태평양이야. 적도 부근 해역의 해면 기압 편차라고 했습니다. 그럼 봐봐. 엘니뇨 시기 때는요. 동태평양 입장에서 원래보다 기압이 어떻게 되는 거야? 기압이 더 낮아지는 거야. 그럼 무슨 편차가 되겠습니까? 음의 편차가 되겠지. 음의 편차. 자, 얘는 원래보다 평상시보다도 더 강한 고기압이 돼서 기압이 더 높아지는 거야. 얘는 무슨 편차지? 양의 편차가 되는 거야. 그래서 가가 나보다 크냐고 물어봤는데 가는 음의 편차, 나는 양의 편차니까 가가 나보다 작다라고 해야 되므로 틀린 선지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됐지? 자, 그래서 자,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3번 문제. 기후변화 외적 요인 문제 나왔네요. 쌤이 항상 기후변화 외적 요인 문제를 풀 때는 뭐부터 오라 그랬어? 가로 안에 들어있는 어떤 요인이 변화됐고 어떤 요인이 변하지 않는지를 먼저 보라 그랬지. 이 가로를 먼저 보면 20률과 지구 자전축 경사 간 이외의 요인은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고 했으니까 세차 운동에 의한 경사 방향은 변하지 않는 거야. 그럼 현재하고 똑같다라고 보면 되는 거지. 그치? 그럼 일단 보자. 일단 여기서 봤을 때 문제 조건에서 뭐라고 돼 있냐면은 현재는 지구의 자전축의 경사각이 23.5도라고 있고요. 현재는 23.5도가 맞죠? A시기 때는 24도라고 문제에서 제시를 했어요. 경사각이. 그 다음에 B시기 때는 23도라고 제시를 했습니다. 됐지?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봤을 때 이쪽은 근일점의 거리고 이쪽은 원일점의 거리야. 그럼 얘들아,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지금 A하고 현재하고 B가 동일한 직선에 이렇게 떨어지고 있다는 말의 의미는
이 한 직선 안에 있기 때문에 X축과 Y축의 합이 전부 다 같다는 얘기야. 그지? 그럼 무슨 말이야? 근일점의 거리에서 원일점의 거리가 합이 같다는 얘기는 당연한 얘기잖아. 그치? 우리가, 자, 이 문제에서 거기까지 뭐 요구한 것은 아니긴 하겠지만, 이런 식으로 타원 궤도를 그리고 여기 태양이 이렇게 있다라고 가정해보자. 그럼 여기가 근일점이 되는 거고, 여기가 원일점이 되는 거잖아. 쌤이 수업 때 니한테 이런 얘기 한 적 있을 거야. 지구의 공전궤도 이심률이 변한다고 하더라도 이 장반경, 타원의 이 장반경을 A라고 한다면 이 장반경은 항상 일정하다라고 내가 말씀드렸던 거 기억할 겁니다. 그지? 뭐가 바뀌는 거야? 단반경 B가 달라지는 거야. 이심률이 커지면 단반경 B가 짧아지는 거지.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심률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당연히 변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 문제에서도 X축과 Y축의 합은 이 세 식이 모두 다 같은 상태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문제 의도가. 됐지? 자, 그런데 A 같은 경우는 셋 중에서 근일점의 거리는 가장 어때? 짧고 원일점의 거리가 가장 기니까 이심률이 커질수록 이 태양의 초점의 위치가, 태양은 초점에 위치하죠? 근일점 쪽으로 더 가는 거잖아요. 그지? 그럼 얘가 근일점 쪽으로 더 간다는 얘기는 근일점의 거리는 더 짧아지고 원일점의 거리는 더 늘어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얘 같은 A가 세 시기 중에서, 현재를 포함한 세 시기 중에서 근일점의 거리는 가장 짧고 원일점의 거리는 가장 길기 때문에 이심률이 가장 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료에서는 B, 현재 A 이쪽으로 갈수록 뭐가 커진다라고 보면 되는 거냐면 이심률이 커진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됐지? 자, 선지 가볼게요. 지구 공전궤도 이심률은 현재가 A보다 작냐를 물어봤습니다. 현재가 A보다 작다? 맞습니다. 자, 니은 선지 37도 S에서 기온의 연교차는 현재가 B보다 크냐 작냐를 물어봤습니다. 자, 얘들아, 내가 자전축의 경사 각만 바뀌지 않고 다른 요소가 같이 바뀌는 경우에도 어차피 동일한 결과가 나올 수 있는 반구를 물어볼 수밖에 없다라고 내가 수업 때 말씀드렸죠. 이런 것들은 내가 시간을 좀 전략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야. 자, 지금 자전축의 경사로 봤을 때 A가 가장 크지. 그 다음에 B가 가장 작아. 그럼 자전축 경사로 봤을 때 현재하고 B를 비교해 보면 현재가 자전축의 경사가 더 크니까 현재가 B보다 연교차가 더 클 수밖에 없다고. 그치? 그럼 당연히 현재가 B보다 크다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틀린 거야. 이심률은 따져보다 많아라고요. 어차피 이심률로 따져도 결과는 똑같이 현재가 B보다 연교차가 큰 상태가 나오는 상황을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지. 알겠지? 그래서 쌤이 잠깐 한번 얘기해 보자면 이런 거지. 경사 방향이 현재하고 똑같은 거기 때문에 현재 지구 상태는 지구가 근일점 위치할 때 북방과 겨울, 그치? 그 다음에 원일점 위치할 때는 지구가 원일점 위치할 때는 북방부가 여름이 되는 거야. 근데 니은 선지는 북방부가 아니라 뭐를 물어봤어? 남방부를 물어봤단 말이지. 남방부를 물어봤으니까 얘는 남방부 입장에서 근일점 위치할 때는 여름이 되는 거야. 맞지? 여기는 남방부 입장에서 뭐가 되는 거야? 겨울이 되는 거야. 근데 현재가 B보다 이심률이 더 어때요? 더 크잖아. 그럼 현재가 B보다 이심률이 더 크니까 이 태양 초점 위치가 좀 더 근일점 쪽으로 간다라고 한다면 여름이 더 태양과 겨울에 가까워지니까 현재는 더 더운 여름, 겨울은 더 추운 겨울이 되는 거지. 맞잖아. 그러니까 이걸로 봤을 때도 이심률로 봤을 때도 현재가 B보다 연교차가 클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야. 됐지?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다 따지려고 하지 말고 자전축의 경사 각만 보고서 판단해도 된다라는 거야. 됐지? 그래서 니은은 틀린 거. 디귿. 지구가 근일점에 위치할 때 지구에 도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량은 A가 B보다 크냐 작냐를 물어봤는데, 자, 지구에 도달하는 연습 많이 했지. 이건 지구 전체에 도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태양과 지구 사이의 거리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는 거야. 맞지? 자, 그럼 봐봐. A하고 B를 보게 되면 A가 이심률이 B보다 더 커요. 근데 여기서 무슨 점이라고 돼 있어? 근일점이라고 돼 있어. 그럼 A가 B보다 근일점의 거리가 더 가까워요. 근일점의 거리가 더 가깝다는 얘기는 지구가 받는 태양 복사 에너지량은 A 시기가 근일점에서 더 클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됐지? 자, 그래서 요거는 A가 B보다 적다라고 했으니까 틀린 선지. 역시 어렵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자, 기억이 정답이니까 정답은 1번입니다. 자, 14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자료도 우리가 기출문제에서 많이 봤던 자료예요. 맞지? 자, 잠깐 정리를 하자면, 자, 우리가 태양 질량의 약 1.5배를 기준으로 요거보다 질량이 더 큰 주기여성은 얘들아 핵이 무슨 핵으로 돼 있다? 대류핵으로 돼 있다. 그지? 그리고 바깥에는 복사층이 있다. 근데 태양 질량의 약 1.5배보다 질량이 작은 주기여성은
핵, 그 다음에 복사층, 그 다음에 대류층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대류가 일어나는 영역이 질량이 큰 별은, 큰 주기성은 핵의 대류가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질량이 작은 주기성은 주로 대류층, 바깥쪽에서 대류가 일어나게 되는 거야. 됐지? 그래서 지금 여기서 봤을 때 태양 질량을 1로 잡은 거니까 자, 여기쯤이 태양 질량이 한 1.5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잖아. 여기보다 질량이 더 큰 주기성은 무슨 핵이 돼야 된다? 바로 대류핵이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누적 질량비니까 여기가 별의 중심이면서 이쪽으로 갈수록 점점 질량이 커지는 거니까 이쪽으로 갈수록 외곽 쪽으로 간다고 볼 수가 있는 거잖아. 맞지? 그럼 얘가 지금 뭐인 거야? 여기가 대류핵인 거야. 그치? 그래서 요 니은이 대류에 의한 에너지 전달 방식이 될 거고 요 기억이 바로 복사에 의한 에너지 전달 방식이 되는 거다. 또는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해도 괜찮아. 우리 태양은 자, 태양 질량이 1이니까 여기 태양과 질량이 똑같은 주기성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었을 때 바깥쪽 외곽 쪽이 뭐가 돼야 돼? 대류층이 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여기가 바로 요 색깔이 뭐가 된다? 대류가 된다. 이렇게 판단해도 괜찮은 거야. 마찬가지야. 알았지? 자, 근데 이 자료에서 내가 아마 기출 테크트리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나와서 내가 설명한 적이 있을 텐데 사실은 교육청에서 예전에 요 문제가 좀 어렵게 출제가 된 적이 있었어. 뭐냐면 자, 얘를 봐봐. 태양 질량의 0.2 정도? 응?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주결석인데 질량이 적당히 작은 게 아니라 매우 작은 거야. 이런 경우는 이 자료가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전부 다 대류에 의해서만 에너지가 전달이 되고 있는 거야. 중심에서 바깥쪽까지 다. 그래서 예전에 교육청 모의고사에서 뭐를 물어본 적이 있냐면 자, 이 A가 수명이 당연히 질량이 작으니까 수명이 길겠지. 주결석에서 머물 수 있는 시간이 길단 말이야. 그치? 근데 그것을 조금 더 깊숙하게 물어본 문제가 있었단 말이야. 무슨 말이냐면 이 A 같은 경우는 자, 별이 있다고 했을 때 전체가 다 대류가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소핵 융합 반응은 주결성에서 중심 핵에서 주로 일어나잖아. 바깥쪽은 이쪽 바깥쪽은 온도가 낮아서 핵융합 반응이 안 일어난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수소가 뭘로 바뀌어? 헬륨으로 바뀌는 수소핵 융합 반응이 일어난다고 했을 때 여기서 수소가 헬륨으로 바뀌었지? 근데 대류에서 섞여. 응? 자, 얘가 이제 헬륨을 바꿨다. 아, 나 좀 쉴게. 나도 좀 바꿔줘. 아, 좀 쉬자. 나도 좀 바꿔줘. 이렇게 이 별의 내부가 거의 다 헬륨으로 바뀔 때까지 계속 주결성이 지속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결성에서 머무를 수 있는 시간이 매우 길어지게 된다는 거지. 왜? 우리가 주결성 단계가 끝이 났다는 말은 수소가 헬륨으로 다 전환됐을 때가 주결성 단계가 끝이 나는 건데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핵에서만 수소가 헬륨으로 다 바뀌어도 주결성이 끝나는 거지만 이렇게 질량이 매우 작은 별은 전체가 대류를 일으키다 보니까 이 전반적으로 섞이면서 이 별의 거의 전체가 헬륨으로 바뀌어야지 주결성 단계가 거의 끝나는 상황이 돼서 매우 수명이 길어지게 된다. 이런 맥락도 우리가 교육청 모의고사지만 나온 적이 있었어. 어쨌든 이 자료에서는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야. 알았지? 자, 그럼 쌤이 일반적으로 태양 질량의 1.5배보다 질량이 작은 주결성은 핵, 복사층, 대류층으로 돼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그거는 일반적으로 적당히 작은 정도고 이 자료에서 이렇게 매우 작은 주결성 같은 경우는 전체가 다 뭐가 된다? 대류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야. 됐지? 자료를 해석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A는 내부 전체에서 대류가 일어난다? 맞습니다. 자, 니은선지. 복사가 일어나는 영역의 전체 질량은 B가 C보다 크냐 작냐로 봤는데 요 니은선지에서 낚시에 걸린 사람 없겠지. 이 니은선지도 이미 평가원에서 출제가 된 내용입니다. 그치? 자, 볼게요. 자, 복사가 일어나는 영역이니까 B하고 C를 보게 되면 B는 복사가 일어나는 영역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야. C는 복사가 일어나는 영역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야. 맞지? 그러면 요 길이보다 요 길이가 더 짧은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서 이 누적 질량비라고 하는 거에서 요 이름 뭘 의미하는 거야? 각각의 별에서 전체 질량을 다 상대값 1로 본 거잖아. 쉽게 얘기하면 A별에서 누적 질량비가 1이고 바깥에서 B에서 1이고 C에서 1이라고 해서 A, B, C의 질량이 전부 다 같은 거야? 그거 아니지. 그치? 이 누적 질량이라고 하는 것은 별의 중심에서부터 이쪽으로 가면서 점점점 추가되는 질량, 바깥쪽으로 가면서 추가되는 질량을 계속 합해서 여기서 1이 됐다는 얘기니까 여기가 이제 별의 표면에서 별의 전체 질량이라고 보는 거야. 근데 여기 1은 A 입장에서 전체를 1로 잡은 거고 B 입장에서도 1로 잡은 거고 C 입장에서도 1로 잡은 거지 실제로는 A보다 B의 질량이 크고 B보다 C의 질량이 큰 거잖아. 그치?
그럼 이 문제는 우리가 정확히 계산하기 힘들지. 이거 눈금을 다 읽을 수가 없으니까. 그치? 근데 자 봐봐. 만약에 있잖아. 그냥 많이 양보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복사라고 해보자. 요만큼의 대류가 있지만 그냥 다 복사라고 해보자. 그럼 100%가 다 복사라고 하더라도 얘를 1 곱하기 1을 하면 얘는 상대값 질량이 1이니까 1 곱하기 1을 하면 얘를 1이라고 놓자는 거지. 전체 질량을. 복사가 일어나는 전체 질량을 B를 그냥 1이라고 보자는 거지. 사실 1보다 좀 작겠지만. 그치? 근데 C 같은 경우는 자 여기를 잡았을 때 대략 한 여기를 뭐 한 0.2라고 잡아볼까요? 0.2보다는 조금 이쪽에서 시작되긴 하지만 얘도 조금 양보했으니까. 그럼 여기서부터 대략 한 여기 정도를 이렇게 짜진다 보면 여기서부터 복사가 일어나는 부분은 약 0.8 정도가 된다고. 1에서 0.1 빼면 되는 거니까. 그치? 근데 얘는 0.8에다가 뭐를 곱해야 돼? 얘보다 얘는 실제로 질량이 몇 배 더 커? 5배가 더 크니까 곱하기 5를 해줘야 되는 거야. 응? 당연한 얘기지? 근데 이게 너무 내가 막 쓴 것 같아. 다시. 얘는 자 0.8에다가 질량이 얘보다 5배가 크니까 5를 곱해야지 얘네들의 질량을 비교할 수가 있는 거야. 요거 우리 평가에서 나왔었잖아. 그치? 그럼 요것만 하더라도 4란 말이야. 요것만 하더라도 1대 4야. 그치? 그러니까 당연히 질량은 B가 C보다 작다라고 했으니까 요거는 맞는 선지라고. 됐지? 이런 거 낚시에 걸리면 안 돼요. 우리 평가에서 나왔던 내용이잖아. 자, 디귿선지. C의 중심핵에서는 C의 노순환 반응이 PP 반응보다 우세하게 일어난다. 자, C는 얘들아 당연히 대류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태양 질량의 1.5보다 크고 지금 질량이 5배입니다. 태양이. 그치? 그럼 얘는 무슨 반응이 우세하다? PP 반응보다 C의 노순환 반응이 우세하다. 그치? 태양은 뭐가 더 우세하다? 태양은 여기 질량 1이라고 봤을 때 얘가 PP가 C의 노보다 우세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됐지? 자, 그래서 어쨌간에 C의 노순환 반응이 PP 반응보다 우세하게 일어난다? 맞는 선지. 그누드가 정답이니까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5번 문제. 이 15번 문제는 딱 일단 비주얼만 보면은 약간 쫄게 생겼습니다. 그지? 허걱, 뭐 60도 나오고 막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참 막상 문제를 풀어보면 별거 없거든요. 외계행성 탐사치고 되게 허무하게 끝나는 문제이긴 한데 물론 뭐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우리가 기출문제에서 연습했던 외계행성 탐사 문제보다는 그렇게 어려운 난이도는 아니었다고요. 근데 나는 이 문제를 풀면서 계속 의아한 게 뭐냐면 내가 이따가 풀어주겠지만 요 60도는 굳이 이 문제에서 그누들을 물을 때 그렇게 필요가 없는 어떤 각도인데 60도라는 것을 어쨌든 설정을 했습니다. 약간 TMI인데, 그지? 어쨌든 간에 자 봅시다. 어쨌든 있잖아 이 외계행성계는 이렇게 바라봤으니까 얘도 나름대로 나란한 거고요. 이 외계행성대도 이렇게 바라봤으니까 나름대로 나란한 방향에서 본 거란 말이야. 그치? 자 만약에 있잖아 이런 식으로 여기서 이렇게 바라봤다고 한다면 이 외계행성계 입장에서는 행성의 공전궤도면과 시선 방향이 나란하지 않은 거지만 지금 이 문제는 어차피 지구에서 시선 방향이 얘는 이렇게 봤으니까 나란한 거고 얘는 이렇게 봤으니까 각각 나란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됐지? 자, 그리고 여기서는 관측 파장이 나와 있는데 기준 파장이 지금 600나노미터야. 그럼 여기는 파장의 변항이 얼마가 되겠어? 0.04지. 그지? 여기는 파장의 변항이 0이야. 여기는 파장의 변항이 자, 관측 파장에서 기준 파장을 빼는 것을 파장의 변항으로 정의한다면 얘는 마이너스 0.04가 되겠네. 그치? 그래서 얘는 무슨 편이가 나타나는 겁니까? 얘는 적세편이 A에 있을 때는 중심별이 뭐해? 후퇴해. 얘는 무슨 편이? 청세편이 C에 있을 때는 중심별이 접근해. B에 있을 때는 기준 파장과 관측 파장이 똑같으니까 얘는 딱 일직선상에 있을 때야. 이렇게 되는 거잖아. 자, 그럼 가볼게요. 자, 행성이 A에 이렇게 있다라고 한다면 항상 도플러 효과는 누구에 대해서 따지는 거다? 별에 대해서 따지는 거다. 이거 조심해야 돼. 행성이 A에 있을 때 중심별은 여기 있는 거지. 근데 이 시점에서 무슨 편이? 적세편이가 나타나야 된단 말이야. 적세편이가 나타나야 되는 거니까 여기서 우리 시선 방향에 대해서 뭐 하고 있어야 돼? 멀어지고 있어야 되는 거지. 그치? 자, 행성이 C에 위치할 때 청세편이가 나타나는 이유는 행성이 C에 있을 때 중심별은 여기 있는 거고 여기서 중심별이 접근해야 되는 거야. 항상 적세편이와 청세편은 누구에 대해서 따진다? 별에 대해서 따진다. 이건 조심해야 돼. 그럼 얘가 이렇게 돌아야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요런 식으로 중심별이 공전할 수밖에 없겠네. 중심별이 지금 이 그림으로 봤을 때 시계 반대 방향이 되는 거야. 그럼 별과 행성은 당연히 같은 방향으로 공통질량 중심으로 공전하기 때문에 이 행성도 이런 식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 수밖에 없겠지. 그럼 순서는 A, B, C가 될 거야. 그래서 이건 맞는 거야 일단.
자, 니은선지 가의 공전속도는 40이냐를 물어봤습니다. 40km/s. 자, 근데 일단 가 같은 경우는 가의 공전속도 가의 공전속도가 뭐야? 가가 뭐야 지금? 얘가 가구나. 얘가 가고 얘가 나야. 그치? 그럼 가 같은 경우는 지금 봤을 때 어쨌든 우리 눈의 시선 방향과 행성의 공전 궤도면이 얘도 나란한 거기 때문에 여기 있을 때가 적세 편이가 최대로 나타나는 지점이 될 수밖에 없고 여기서의 시선 속도가 곧 뭐가 된다? 공전 속도가 된다. 우리 많이 연습했던 거잖아. 그럼 여기 있을 때가 뭔데요? 여기잖아. 요거 갖다가 구하면 되겠네? 어떻게 구하면 돼? 기존 파장이 600나노미터, 파장의 변항은 0.04 곱하기 3 곱하기 10의 5제곱을 해주면 된다라는 거죠. 이거 계산해 보면, 선생님이 계산해 보니까 20이 나오더라고요. 맞니? 20km/s가 나와. 조규야 맞니? 맞대요. 그래서 요거는 40이 아니라 20이 돼야 되기 때문에 틀린 선지. 결과적으로 가는 공전속도가 20km/s가 되는 거고요. 나는 공전속도가 문제에서 제시를 했죠? 30이라고 제시했습니다. 얘는 공전속도가 30km/s가 되는 겁니다. 디귿선지. 행성이 A에 위치할 때 가의 시선 속도, 행성이 A에 위치할 때 가의 시선 속도는 공전속도가 똑같아. 그러니까 요게 20이야. 행성이 D에 위치할 때 중심변은 여기 있는 거죠. 그지? 그리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 행성이 공전하고 있는 것을 그려줬으니까 여기서도 중심별은 이렇게 적세 편이가 최대로 나타나는 여기서의 파장의 변항이 델타 람다 맥스가 되는 거지. 그치? 결론적으로 여기서의 시선 속도는 역시 공전 속도와 똑같은 거지. 왜? 얘 입장에서도 나란한 거고 얘 입장에서도 나란한 거잖아, 지금 그림이.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여기서 30이 될 수밖에 없다. 근데 쌤이 왜 자꾸 나란하다는 거를 강조하는지 알겠지, 그치? 만약에 행성의 공전 궤도면과 관찰자의 시선 방향이 나란하지 않은 상황이 돼버리면 최대 시선 속도의 크기가 공전 속도와 같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잖아. 그걸 자꾸 내가 강조하고 있는 거란 말이야. 자, 그래서 어쨌든 2분의 3이니까 1.5가 맞는 거지. 되게 허무하게 끝나는 문제입니다. 그치? 자, 어쨌든 기억 디귿이 정답이니까 정답은 4번입니다. 자, 16번 문제. 자, 우리 생명 가는 지대 문제 나왔습니다. 자, 지금 이 문제에서 요 선하고 요 선 중 하나는 생명 가는 지대의 안쪽 경계, 나머지 하나는 바깥쪽 경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당연히 얘들아, 중심별로부터 안쪽 경계가 거리가 가깝겠지. 그러니까 요게 바로 안쪽 경계가 되는 거야. 요게 안쪽 경계. 요거는 바깥쪽 경계라고 볼 수가 있죠. 여기다 쓸까요? 요 바깥쪽 경계. 자, 그래서 이 내용이 이런 거예요. 자, 보면은 자, 우리가 S라고 하는 별이 있는데 이 S는 태양하고 질량이 똑같대요. 그리고 여기서 생명 가는 지대에 안쪽 경계가 있고 바깥쪽 경계가 이렇게 있지 않겠니? 이런 식으로. 그치? 근데 만약에 이 별이 시간이 지나면서 광도가 점점점 증가한다면 당연히 생명 가는 지대의 거리는 멀어지고 폭도 더 넓어지게 되겠지. 그치? 그래서 이 안쪽 경계도 점점점 광도가 커질수록 중심별로부터 멀어지는 거고 바깥쪽 경계도 더 멀어지게 되는 이런 상황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 거야. 근데 여기서 이 문제를 푸는 거에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물론 이것까진 몰라도 풀 수가 있지만 광도가 점점 중심별이 커지면 안쪽 경계가 멀어지는 정도보다 바깥쪽 경계가 멀어지는 정도가 더 많이 멀어질 수밖에 없어. 그치? 왜지? 우리는 역발상을 해보면 생명 가는 지대의 폭이 광도가 작을 때가 더 좁아야 되고요. 광도가 클 때가 생명 가는 지대 폭이 더 넓어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안쪽 경계가 멀어지는 정도보다 바깥쪽 경계가 멀어지는 정도가 더 많이 멀어져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 그래프에서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지금 안쪽 경계도 멀어지고 있고 바깥쪽 경계도 멀어지고 있으니까 이 중심별은 주기혈성에 도달한 후부터 점점점 광도가 증가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프의 기울기가 안쪽 경계보다 바깥쪽 경계가 같은 시간이 흘렀을 때 더 많이 멀어지는 모습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폭이 점점점 어떻게 되는 거야? 넓어지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됐어요? 쌤, 근데요. 주기혈성 단계는 정력합평형 상태 아닙니까? 이것도 내가 수업 때 얘기했었지. 주기혈성 단계는 정력합평형 상태라서 별의 크기가 거의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어떤 단계인 것은 맞지만 광도나 별의 반지름이나 별의 편도가 정량적으로 봤을 때 완전히 똑같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기혈성 단계가 막 됐을 때보다 시간이 오랜 시간이 지나게 되면 광도도 조금씩 증가하고 반지름도 조금 커질 수 있고 편도도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는 겁니다. 알았지?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런 문제는 우리가 많이 봤을 거야. 주교선 단계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광도가 점점 증가하는 그런 유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자, 우리가 태양이 주교선 단계에서 머무는 시간이 약 몇 억이라 그랬지? 외워두라 그랬잖아. 약 100억. 그 여기서 10억 년 단위니까 여기가 100억이 되는 지점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 즈음이 이 별도 주교선 단계에서 머물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라고 대충 볼 수가 있어. 됐지? 뭐 정확히 여긴지는 모르겠지만 이 즈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그리고 여기서 바깥쪽 경계가 확 올라가고 안쪽 경계도 급발진해서 훅 올라간다는 얘기는 여기 구간에서는 광도가 굉장히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따라서 여기 단계 어딘가가 주교성에서 거성으로 넘어가는 단계로 우리가 어느 정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해됐지? 자, 선제 가볼게요. 생명간의 폭은 기억 시기가 니은 시기보다 좁냐를 물어봤습니다. 당연히 기억 시기가 니은 시기보다 광도가 작을 때니까 좁겠죠. 그리고 지금 여기서 봤을 때도 얘는 한 요 정도인데 얘는 봤을 때 여기서부터 한 요 정도까지로 더 얘가 폭이 더 넓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맞는 거. 자, 니은 선지. S가 주결 단계에 머무르는 동안 생명간의 지대에 속해 있는 시간은 A가 B보다 기냐를 물어봤어. 자, 지금 보면은 문제 조건에서 자, 요게 지금 A야, 스몰 A. 요게 지금 스몰 B입니다. 행성이 두 개가 있는 거지, 그치? 그럼 이 스몰 A는 지금 1AU의 거리에 있고 스몰 B는 1.25AU의 거리쯤에 있다라고 지금 문제에서 제시를 한 건데 얘는 생명간의 지대에 속해 있는 구간이 어디쯤이 되는 거냐면 주결 단계에 머무는 동안이니까 여기서부터 주결성이 시작되는 거잖아, 문제 조건에서. 그러니까 A 같은 경우는 여기서부터 요렇게 여기까지 즈음을 연결하면 요만큼의 기간이 되는 거라고. 그치, 이해되지? 근데 요 B 같은 경우는 여기서부터 이제 생명간의 지대에 들어오는 거지, 그치? 그래서 어디까지냐면 여기까지가 생명간의 지대에 속해 있는 어떤 시간이 요렇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자료로 찾을 수 있는 거야. 그치? 문제 좋네요, 그치? 문제가 꼭 어려워만 좋은 게 아니니까. 그래서 생명간의 지대에 속해 있는 시간은 누가 더 많을 수밖에 없어? 스몰 b가 더 많을 수밖에 없다. 맞지? 자, 그래서 A가 B보다 길다라고 했으니까 이건 틀린 선지. 디귿선지. 20억 년부터 100억 년까지. 자, 20억 년부터 100억 년까지는 어디니? 여기가 20억 년, 여기가 100억 년입니다. 여기서 단위가, 시간이 10억 년 단위니까. 그지? 여기까지 A가 S로부터 단위 시간당 다니면서 받는 에너지는 점점 증가하냐. 자, 얘들아. 이건 굳이 자료 해석할 필요 없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중심별의 광도는 계속 뭐하고 있어? 증가하고 있잖아. 그럼 중심별의 광도가 점점 증가하고 있으면 행성과 중심별 사이의 거리는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거야. 행성과 중심별 사이의 거리가 일정한데 중심별의 광도가 증가하면 행성이 다니면서 받는 에너지는 점점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 굳이 자료 해석할 필요가 없다. 자, 그래서 이거는 맞는 선지가 된다. 응? 자료 해석적으로 굉장히 좋은 문제입니다. 그러나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기억 디귿이 정답이니까 정답은 3번입니다. 자, 17번 문제, 우리 판의 경계 문제 나왔습니다. 자, 문제가 뭔가 좀 생소한 느낌이 듭니다. 자료가, 그지? 요거는 좀 익숙한데, 요거는 좀 생소해요, 그지? 문제 잘 냈어요. 문제가 막 어렵진 않지만, 우리가 자료 해석적으로 충분히 접근할 수 있어야 될 문제였습니다. 됐지? 자, 지금 보면은 가에서 해령과 변환단층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치? 그리고 이 판의 경계는 이 점선상에만 위치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 됐죠? 자, 그런데 요걸 봤더니, 딱 요거는 익숙하잖아. 여기가 해양색의 나이가 0이고, 여기도 0이네. 그럼 이 두 포인트가 바로 해령이 있는 지점이다. 정확히는 해령에 열곡이 있는 지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럼 이 포인트를 저기다가 집으면 A에서 가까운 해령, A'에서 가까운 해령이니까 판의 경계는 점선상에만 존재한다고 했으므로 여기가 바로 해령이 있고, 여기가 바로 해령을 만나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됐지 못하는지? 자, 그럼 여기서 해령을 만나는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자, 기역과 디귿은 판과 함께 이동하는 지점이고 니은은 문제 조건에서 뭐라고 했냐면 니은이 니은만 판의 경계에 위치한 지점이라고 돼 있단 말이야. 그럼 우리가 자, 원래 이 문제를 풀 때는 여기 해령이 만나니까 해령이 이렇게 그 다음에 자, 해령 그 다음에 여기서 변환단층 그 다음에 해령 요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 그지? 아니면 해령, 변환단층, 해령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그치?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기를 요렇게 해령이라고 본다면 여기가 해령이 되는 거고 그럼 여기가 변환단층이 이렇게 되는 건데 이렇게 되면 문제에서 모순이 되지. 어떤 모순이 돼? 여기 기역과 디귿도 판의 경계가 돼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아니라는 거지, 문제 의도가. 그럼 이제 경우의 수가 두 가지였으니까 우리는 이제 뭘 판단할 수가 있느냐? 요게 해령이었어. 그 다음에 요게 해령이야. 그 다음에 여기서 요렇게 가는 요게 바로 뭐야? 변환단층
보존 경계가 되는 거야. 이렇게 돼야 되지. 그래야 문제 조건에서 기업과 디귿은 판의 경계가 아닌 거잖아. 기업과 디귿은. 됐지? 자, 그래서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고, 여기가 해령 써볼게요. 여기가 해령. 그 다음에 여기가 뭐가 된다? 변환 단층이 되는 거다. 보존 경계. 됐지? 갑니다. 기억 선지. 해양 지각의 라인은 기억이 디귿보다 많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기억은 여기 해령에서 만들어져서 여기까지 간 거지. 이 디귿은 여기 해령에서 만들어져서 여기까지 간 거지. 쌤이 요런 자료 나오면 내가 수업 때 뭐라고 그랬어? 요렇게 하나의 판이고 요렇게 하나의 판이라고 했지, 그치? 그럼 얘는 여기서 만들어져서 100km 이동했어. 얘도 여기서 만들어져서 여기 100km 이동했어. 근데 문제 조건에서 뭐라고 돼 있어? 이동 속도는 1cm/년으로 일정하다고 돼 있으니까 결국 판의 이동 속도가 일정하다면 동일한 해령에서 떨어져 있는 거리라고 한다면 이 두 지점은 이론상으로 해양 지각의 나이가 어때야 되는 거야? 같을 수밖에 없는 거야. 게다가 이 문제에서 완벽을 기하기 위해서 얘가 확장되는 이 방향은 해령과 수직인 방향으로 확장이 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얘는 이론상으로 같을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요거는 틀렸어. 니은 선지. 니은에서는 지진과 화산 활동이 모두 활발하게 일어나냐? 니은은 변환 단층이니까 지진은 일어나지만 화산 활동은 없지? 틀렸어. 그럼 정답은 디귿밖에 안 되네. 1000만 년 후 기업과 디귿 사이의 최단 거리는 200km보다 뭐냐를 물어봤어. 자, 그럼 현재 입장에서 봤을 때 그냥 사실은 문제는 이렇게 풀려. 현재 입장에서 봤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요 거리가 몇 킬로미터예요? 당연히 이쪽이 100이고 이쪽이 100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는 200km라고. 현재 이미 200km야. 그럼 여기서 시간이 더 지나면 기억은 이쪽으로 점점 확장되어 갈 거고 디귿도 점점점 이쪽으로 확장되어 가기 때문에 기억과 디귿 사이의 거리는 점점점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 더 멀어질 수밖에 없지. 뭐보다 멀어질 수밖에 없어? 200km보다 멀어질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최단 거리는 200km보다 멀다가 당연히 맞는 선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우리가 굳이 이걸 계산을 한다라고 한다면 계산을 할 수도 있지. 왜 그러냐면 1000만 년이라고 했으니까 1000만 년이면 10의 7승년이잖아. 근데 판의 속도가 뭐라고 돼 있어? 문제에서 1cm/년이라고 돼 있잖아. 그럼 1cm/년이라는 게 무슨 말이야? 1년에 얘들아 1cm 간다는 얘기잖아. 그럼 당연히 요 시간 동안에는 몇이 가는 거냐면 10의 7승 cm를 이동해 갈 수밖에 없다고. 10의 7승 cm면 얼마가 되는 거야? 100km가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럼 1000만 년이 지나면 여기 있었던 요 기억은 요로 갈 거야. 그치? 여기 있었던 요 디귿은 요로 갈 거란 말이야. 그럼 여기서 굳이 계산한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선을 이렇게 그으면 요게 최단 거리가 되는 거지? 요 거리는 요게 200이고 요게 200이니까 요 직각삼각형을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여기는 200, 여기가 200. 따라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200 루트 2가 되겠네. 그치? 그래서 200 루트 2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야. 됐지? 근데 거기까지 구할 필요가 없는 거지. 어쨌든 디귿이 정답이니까 정답은 2번입니다. 자, 18번 문제. 자, 우리 태풍 나왔네요. 자, 그림과는 서로 다른 해에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태풍 A와 B의 이동 경로고 나는 A와 B 중 어느 한 태풍의 영향을 받는 동안이라고 돼 있어. 그치? 그 다음에 관측소 P와 Q에서 3시간 간격으로 관측한 기압, 풍속, 풍향의 변화를 기억과 진으로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자, 그럼 우리가 매치를 시켜야 되겠지. 자, 일단 보면은 어떻게 매치가 가능하냐면 지금 얘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기억은 풍향이 무슨 방향으로 바뀌어 가는지를 먼저 보자. 그러면 안전 반원인지 위험 반원인지를 판단할 수가 있잖아. 그럼 얘는 풍향이 자 여기서 이런 식으로 바뀌어 간 거야. 그럼 얘를 요렇게 사방위를 좀 확대해서 그리게 되면 자 원래 약간 요렇게 이렇게 풍향이 나타났어. 동풍이 불었어. 동풍. 응? 그러다가 점점점 이런 식으로 풍향이 이렇게 바뀌어 간 거야. 이런 식으로. 그치? 그럼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풍향이 무슨 방향으로 바뀌어 간 거야? 시계 방향으로 바뀌어 간 거라고. 그럼 풍향이 시계 방향으로 바뀌어 갔기 때문에 얘는 태풍 진행 경로의 오른쪽인 무슨 반원이 될 수밖에 없다? 위험 반원이 될 수밖에 없어. 자, 같은 방법으로 얘를 따져보면 얘도 똑같이 사방위를 이렇게 그린다고 했을 때 얘는 시간이 점점 지남에 따라서 풍향 변화가 자 이런 식으로 약간 남서풍이 나오다가 점점점 남동풍 요 두 개만 할까요? 남동풍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치? 그럼 얘는 남서에서 남동으로 바뀌었으니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풍향이 남서에서 남동으로 바뀌었으니까 이런 식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변한 거야. 그치? 그럼 얘는 시계의 반대 방향, 반시계의 방향으로 변했기 때문에 태풍 진행 경로의 왼쪽에 위치하는 무슨 반원이 될 수밖에 없다? 안전 반원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그치? 자, 그런데 자 A 태풍의 영향을 받았는지 B 태풍의 영향을 받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만약에 A 태풍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P가 위험 반원이지. 그치? 근데 만약에 B 태풍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태풍 진행 경로의 오른쪽 위험 발원이니까 Q가 위험 발원이 되겠지.
그지? 근데 여러분들 이거 문제 많이 풀어봤잖아. 기압이 기역에서 봤을 때 여기서 가장 낮게 측정되고, 자, 기압이 니은은 여기쯤에서 가장 낮게 측정이 되기 때문에 측정된, 관측소에서 측정된 기압이 가장 낮게 측정되는 그 지점 어딘가는 바로 태풍 중심과의 거리가 가까운 지점이다라는 거죠. 알겠지? 물론 딱 여기가 태풍 중심과의 거리가 최단 거리가 된다는 보장은 없어. 이 근처라는 거지요. 중요한 것은. 그러면 태풍 중심과 최단 거리가 되는, 관측소가 최단 거리가 되는 시점이 누가 더 먼저 나타나고 있냐면 기역이 니은보다 더 먼저 나타나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서 얘가 안전반원이 돼야 되는 거야. 자, 그럼 뭐가 맞는지를 찾으면 되겠지. 만약에 B가 맞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가면서, 자, 관측소와 태풍 중심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시점이 누가 더 먼저 나타나야 돼? 위험반원에서 더 먼저 나타나야 된단 말이야. 근데 지금 얘가 위험반원이니까 먼저 나타나고 있지. 그러니까 이게 맞는 거란 말이지.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B 태풍의 영향을 받은 거다. 근데 만약에 A라고 한다면 A 같은 경우는, 자, 위험반원인 P가, A 태풍에 대해서는 P가 위험반원이죠. P가 관측소에서 측정된 기압이 누구보다, 자, 요 Q보다, 그지? 더 나중에 나타나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렇게 돼버리면 얘가 위험반원이 될 텐데 더 먼저 나타나기 때문에 모순이 된다라는 얘기야. 이해됐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요거는 B의 태풍의 영향을 받은 거고. 따라서 B의 태풍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Q가 무슨 반원? 위험반원이 되는 거니까 요게 Q가 되고 요게 안전반원이니까 P가 된다. 이렇게 판단이 가능한 겁니다. 됐지? 차분하게 풀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만한 문제였습니다. 자, 기억선지. 기억은 P에서 관측한 자료냐? 기억은 Q입니다. 나는 B를 관측한 자료가 맞습니다. 디귿선지. 태풍의 중심과 Q 사이의 거리는 T3하고 T5 중에서 언제가 더 뭐냐를 물어봤는데, 자, 태풍의 중심과 Q 사이의 거리면 요게 Q니까 요걸 봐야 되겠지? 그러면 T3면은 여기를 얘기하는 거지? 여기. 그 다음에 T5면 여기를 얘기하는 거니까 당연히 T3일 때가 관측된 기압이 더 낮게 측정이 됐으므로 이때가 태풍 중심의 거리가 더 가까웠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거야. 그래서 T3가 T5보다 멀다가 아니라 가깝다라고 해야 되기 때문에 틀린 선지야. 됐지? 자, 니은이 정답이니까 정답은 2번입니다. 자, 19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는 암흑 에너지를 고려하지 않은 경우 새 우주 모형. 자, 요게 쌤이 수업 시간에 얘기했었던 프리드만의 우주 모형. 그치? 프리드만의 우주 모형에서 닫힌 우주, 열린 우주, 평탄한 우주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야. 근데 사실은 있잖아. 요 가에 해당되는 요 아이디어 이 문제는 선생님이 예전에 만든 선생님의 모의고사 자작 문제에도 비슷한 문제가 있었어. 그러니까 선생님이 먼저 만들긴 했는데 아직 여러분들은 개념 테크트리하고 기출 테크트리 위주로만 공부했을 테니까 선생님이 엔제는 아직 풀어보지 않았잖아. 그치? 그래서 내가 요거는 조금 설명해 줄게요. 지금 이 문제의 아이디어는 뭐냐면 시작 지점이 얘네들이 지금 잘려 있는 거야. 그치? 얘도 우주의 시작되는 지점이 크기가 0인 지점이 여기서 이런 식으로 갔을 거고 이 그래프도 이런 식으로 갔을 거라는 거지. 그래서 쌤이 완성된 그림을 여기다 한번 그려볼게요. 자, 우리가 암흑 에너지를 고려하지 않은 이 프리드만의 우주 모형은 전부 다 무슨 팽창이라고 그랬지? 감소 팽창이야. 그지? 왜? 암흑 에너지가 청력인데, 청력과 관계가 있는 건데, 이 당시는 암흑 에너지의 존재 자체를 몰랐단 말이야. 그러면 물질에 의해서 땡기는 인력만 작용하기 때문에, 쌤이 수업 때 뭐라고 그랬냐면, 이 프리드만의 우주 모형은 암흑 에너지를 고려하지 않은 모형. 정확히는 이때는 암흑 에너지의 존재를 몰랐어. 그러니까 열린 평탄 닫힌이 전부 다 무슨 팽창이 될 수밖에 없어? 감소 팽창이 될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야. 그랬을 때 여기를 우주의 상대적 크기라고 이렇게 잡는다라고 한다면, 자, 요렇게 가는 게 닫힌 우주지? 이게 닫힌 우주, 닫힌 우주. 그 다음에 요렇게 가는 게 무슨 우주죠? 요렇게 가는 게 요게 평탄한 우주야. 여기 평탄한 우주. 그 다음에 요렇게 가는 게 무슨 우주죠? 요렇게 가는 게 열린 우주야. 여기 열린 우주가 되는 이런 느낌인 거지. 그러니까 이 문제는 아마도 조금 접근을 못해서 틀린 학생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현재는 여기라고 했을 때, 그지? 쌤이 시간에 따른 우주의 상대적 크기에서 접선의 길이는 바로 팽창 속도를 의미하는 거고, 현재는 팽창 속도가 접선의 길이가 일치하기 때문에 정해져 있는 거다. 모든 모형에서 현재 팽창 속도는 정해져 있는 거다. 그리고 우주의 상대적 크기는 모든 모형에서 어떤 거다? 전부 다 같은 거라고 보는 거다. 알았지? 자, 근데 이게 떠올라야 되는데 이게 저기서 매치를 시킬 때는 저 잘린 그림만 봤을 때는 좀 헷갈릴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쌤이 이런 얘기 해줄게요. 자, 봐봐. 이 세 개의 모형은 전부 다 무슨 팽창이라고요? 전부 다 감소 팽창이라고요. 그지? 그럼 감소 팽창이라는 얘기는 점점점 이 세 개의 모형은 접선의 길이가 점점점 커져야 돼? 작아져야 돼? 접선의 길이가 점점점 작아져야 된다고. 왜?
접선의 길이가 바로 팽창 속도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그치? 근데 왜 열린 우주, 평탄한 우주, 닫힌 우주로 구분했다 그랬지? 프리다운 우주 모형에서? 얘도 인력이 작용하고 얘도 인력이 작용하고 얘도 인력이 작용하지만 열린, 평탄, 닫힌으로 갈수록 땡기는 물질에 의한 인력이 더 크다라고 본 거라고 내가 수업 때 얘기했었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이런 거지. 열린 우주 같은 경우는 굳이 얘기한다면 물질 대 암흑 에너지가 대략적으로 0.3,0. 얘 같은 경우는 1,0. 이 숫자는 꼭 외워야 되는 건 아니에요. 닫힌 우주 같은 경우는 5,0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는 거지. 뒤에가 다 0인 이유는 암흑 에너지를 고유하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물질에 해당되는 애가 닫힌 우주로 가서 크니까 땡기는 인력이 그만큼 큰 거다. 그러면 닫힌 우주가 접선의 기울기가 변화되는 정도가 가장 가팔라야 되고 열린 우주가 접선의 기울기가 변하는 정도가 가장 어때야 돼? 완만해야 된다. 응? 그걸 인지하고 있으면 저 문제가 헷갈리지 않아. 그럼 이 자료에서 요렇게 갔다가 이제 이런 식으로 나중에는 다시 쪼그라드는 우주, 요게 바로 뭐가 되겠어? 닫힌 우주가 될 수밖에 없는 거라고. 자, 그래서 요게 모형 B지, 모형 B가 요게 닫힌 우주야. 모형 A는, 얘는 평탄 우주 알려줬으니까 모형 A가 뭐가 되는 거야? 요게 열린 우주가 되는 거야. 그치? 자, 그런데 이제 잘 봐. 닫힌 우주는 이렇게 가다가 우주가 어느 정도까지는 계속 커지다가 다시 쪼그라드는 게 닫힌 우주야. 모양이 조금 안 이쁘다. 자, 어쨌든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돼야 돼? 평탄한 우주가 열린 우주보다 인력을 더 많이 받으니까 더 접선의 기울기가 더 많이 변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평탄한 우주가 이 그림에서 요거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가면서 더 많이 꺾이는 게 평탄한 우주야. 응? 열린 우주는 이렇게 가다가 접선의 길이가 조금 더 덜 변해야 되는 거니까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는 게 열린 우주라고 굳이 얘기한다면 조금 좀 달라지긴 했지만 약간 이런 느낌인 거야. 알았지? 그래, 인생은 수정이니까. 자,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가는 게 열린 우주라는 거야.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응? 생각할 수 있겠지? 좋아요. 그럼 요건 뭐지? 말 한 장처럼 생겼네. 얘 음의 공률. 무슨 우주? 열린 우주. 이런 거 암기 안 돼서 틀리면 안 돼. 이거 닫힌 우주 아닙니다. 말 한 장처럼 생긴 거? 열린 우주. 음의 공률. 그럼 요거는 열린 우주니까 모형 어디에 해당돼? A에 해당되지. 갑니다. 현재 우주의 팽창도는 A와 B가 같다. A, B, 평탄한 우주 모두 다 같은 거예요, 현재는. 그지? 방금 얘기했어요. 빅뱅 이후 현재까지의 시간은 A가 평탄한 우주보다 짧냐라고 물어봤습니다. 빅뱅 이후 현재까지의 시간. A는 요거지. 그치? 그 다음에 평탄 우주는 요거지. 그럼 모형 A가 열린 우주를 얘기하는 거니까 이 보라색이 여기서부터 그대로 요렇게 연장이 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치? 얘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연장이 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이해됐지? 물론 선생님이 얘기한 여기까지를 우리가 막 다 맞춰야 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건 내가 참고로 얘기해 준 거야. 알았지? 그럼 어쨌든 간에 우주가 탄생한 시점부터 현재까지는 누가 더 나이가 많을 수밖에 없어? 열린 우주가 많을 수밖에 없는 거라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 열린 우주가 땡기는 인력이 가장 적으니까 현재의 크기는 다 모든 모형에서 어때? 동등해. 그럼 현재 크기는 모든 모형에서 동등하다고 했을 때 열린 우주가 땡기는 인력이 좀 작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우주가 더 일찍부터 시작이 돼서 이렇게 현재 크기가 같아지는 상황이 돼야 된다는 거야. 이해됐지 못하는지? 닫힌 우주는 땡기는 인력이 강하기 때문에 더 늦게 시작을 해서 이렇게 여기서 같아지는 상황이 되는 거야. 우주의 크기가. 이해됐지? 그런 느낌이 되는 거야. 알았지? 알아두면 나쁘지 않으니까. 조금은 이 문제는 좀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지. 자, 그래서 평탄한 우주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우주의 나이가 될 수밖에 없는 거다. 자, 그래서 A가 평탄한 우주보다 짧다라고 했으니까 요거는 틀린 선지가 되겠지. 자, 디귿 선지. 나에 해당되는 것은 B다. 나에 해당되는 것은 A니까 틀렸어. 됐지? 물론 이 문제에서 나와 있진 않지만 우리가 현재 표준 우주 모형은 뭐지? 가소팽창하는 평탄한 우주고 가소팽창하는 평탄한 우주는 우주의 나이가 가장 어때? 가장 많잖아.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는 게 가소팽창하는 평탄한 우주잖아. 그치? 그것도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답은 1번입니다. 자, 20번 절대력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이 절대력 문제를 선생님이 풀면서 여러분들은 그런 느낌이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작년 수능 문제 절대력하고 약간 뭔가 유사한 아이디어가 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똑같진 않지만 유사한 느낌이 좀 있어요. 그리고 20번 문제는 약간 사실은 느낌적인 느낌으로 가서 풀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은 해설하는 입장이니까 느낌적인 느낌보다는 조금은 정확하게 여러분들한테 전달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 아니겠니? 정확하게 좀 전달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볼게요. A하고 B가 있는데 A가 먼저 관입됐니? B가 먼저 관입됐니? A가 딱 봐도 먼저 관입됐죠? 여기 이렇게 잘려있는 부분은 부정합이 있는 겁니다. 여기도 부정합이 있는 거지. 그래서 A가 B보다 나이가 많은 거야. 일단 여기까지 됐지. 그리고 이 C에서는 문제 조건에서 뭐라고 돼 있냐면은 암모나이트 화석이 산출된다고 했으니까 C는 무슨 시대? 중생대 시대에 만들어진 퇴적층입니다. 됐지? 자, 근데 중성대라고 한다면 우리가 자, 연도의 범위값이 현재로부터 약 2.5억 년 전부터 현재로부터 약 0.66억 년 전까지가 중생대 들어가니까 이런 문제 우리 많이 풀어봤지. A와 B는 무조건 C보다 나이가 많아야 된다고. 그러면 C가 가질 수 있는 최저의 나이보다는 얘네들이 어때야 돼? 많아야 된다가 성립이 되는 거잖아. 이건 연습 많이 했지, 그치? 조심해야 될 것은 C가 가져야 될 최대 나이보다 많아야 된다고 하면 안 돼. C가 가져야 될 최소의 나이보다 얘네들은 많아야 되기 때문에 A와 B는 자, 적어도 0.66억보다는 나이가 많은 상황이 설정이 돼야 된다. 이런 설정이 가능한 거야. 여기까지 됐지, 그치? 그 다음에 여기서 XY가 나와 있는데 여기서 각각의 XY는 X가 붕괴하여 자원소 Y가 됐다는 뜻이 아니라 서로 다른 방사성 원소, 서로 다른 모원소가 있는 거야. 그리고 X에는 X가 A에 포함되어 있을지 아니면 B에 포함되어 있을지를 지금 맞춰봐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지. 됐지? 자, 근데 이제 문제 조건을 보게 되면은 자, X의 반감기가 2억 년이라고 했거든요. 자, 일단 써볼게요. X의 반감기는 2억 년이야. 그러면 자, 요거 우리 많이 봤잖아. 기출문제에서 이런 거 많이 나왔단 말이야. 그럼 여기 0.5가 보이지? 0.5라고 하는 것은 2분의 1이니까 요렇게 쓴다면 결국 X 대 Y는 얘들아 몇 대 몇이 되는 거야? 2대 1이 되는 거야. 그치? 이때까지가 언제? 자, 여기서부터 2억 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야 되는 거야. 그럼 요때까지 시간이 2억 년이야. 그치? 근데 X의 반감기가 2억이라며. X의 반감기가 2억이니까 2억 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 X는 몇 퍼센트 남아있을 수밖에 없어? 50%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고. 근데 2대 1이니까 Y는 그럼 몇 퍼센트가 돼야 돼? 25%가 돼요. 그치? 결국 2억이라는 시간 동안에 Y는 반감기가 몇 번 와야 돼? 2번 와야 되기 때문에 반감기가 X의 절반이 된다는 얘기야, Y는. 됐지? 그래서 자, Y의 반감기는 몇 억입니까? 1억 년이 된다라는 것까지는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다. 됐지? 자, 요거 가지고 일단 선지 들어가면서 내가 설명드리겠습니다. Y의 반감기는 1억 년이 맞죠? 자, 그 다음에 B에는 X가 포함되어 있냐를 물어봤어. 자, 그럼 정리해 볼게. A가 있고 암석, B가 있어. 근데 A의 나이는 B보다 많아야 돼. 근데 문제에서 방사성 원소가 처음량에 A는 18%가 들어있고 B에는 몇 퍼센트? 72%가 들어있다라고 돼 있어. 그치? 그럼 여기에 X가 들어가야 되느냐 아니면 여기에 X가 들어가야 되는지 우리가 맞춰야 되는데 만약에 여기에 X가 들어가 있으면 여기가 Y가 들어갈 거고요. 여기에 Y가 들어가 있으면 여기에 X가 들어갈 거란 말이야. 근데 한번 써볼게요. X의 반감기는 2억이지. Y의 반감기는 1억이야. 그럼 여기다 써볼게. 여기 2억이야. 요거는 1억이야. 됐지? 자, 그럼 봐봐. 요렇게 됐을 때 얘가 반감기가 2억인데 얘가 18% 남아있으니까 얘는 무조건 당연히 0.66억보다 많을 수밖에 없어, 나이가. 얘는 요렇게 됐을 때 보면은 72%가 있는데 얘의 반감기가 1억이야. 그치? 그러면 얘가 조금 애매해. 근데 우리가 약간 느낌적인 느낌을 풀 수도 있다 그랬잖아. 느낌적인 느낌으로 봤을 때는 72%면 우리가 유명한 거 있잖아. 75%랑 72%는 좀 비슷한 수치잖아. 차이는 있지만. 그럼 75%라고 가져간다면 100에서 75%가 될 때까지 시간은 수업 때 내가 얘기했었지? 반감기의 절반보다 짧은 시간이다. 그럼 얘가 Y를 포함하고 있다고 한다면 얘가 1억이니까 얘의 나이는 0.5억보다 나이가 어린 나이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얘가 0.66억보다 나이가 많아야 되는 조건에 모순이 된다는 거지. 알았지? 무슨 말인지? 물론 이렇게 짝이 되고 이렇게 짝이 돼도 A의 나이가 B의 나이보다 많다는 것은 성립은 돼. 근데 0.66보다 둘 다 나이가 많아야 되는 거에 모순이 될 수가 있다는 거지. 그치? 근데 이게 조금 애매하게 느껴진다고 하더라도 자, 얘는 애매할 것도 없잖아, 이렇게 되면. 그치? 얘가 1억인데 얘는 무조건 18% 남아있으니까 반감기 무조건 2번보다는 막 더 많이 지났어. 그러니까 얘는 0.66보다 무조건 나이가 많아. 그치? 18%면 뭐 비교 불가야. 얘는 72%가 남아있는데 얘의 반감기가 2억이니까 그치?
이 반감기가 긴 녀석이 들어가 버리면 무조건 이 B의 나이는 무조건 0.665보다 많아질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는 거잖아요. 확률상으로 봤을 때.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얘가 Y를 포함하게 되는 거고 얘가 X를 포함하게 되는 게 맞는 거야. 그래서 얘가 반감기가 1억 년이 되는 거고요. 얘는 반감기가 2억 년이니까 이렇게 써보겠다라는 겁니다. 됐지? 그러니까 72%가 뭐 대략 반감기의 절반의 시간 정도라고 본다고 하더라도 얘의 반감기가 이미 2억이니까 얘는 한 1억 정도가 된다고. 그러니까 0.665보다 무조건 많은 조건이 되는 거지. 그럼 더 확실한 게 이게 되는 거니까 이게 맞는 거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는 거라는 거지.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 됐지?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자, 이렇게 되는 게 절대로 이렇게 짝이 되는 게 절대로 0.665보다 나이가 어려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내가 증명을 좀 해줄 필요가 있는 거잖아. 그치? 그래야지 완전히 모순이라는 걸 알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요거 쌤이 이제 이렇게 한번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요렇게 우리가 방사성 원소의 붕괴 곡선을 그려볼게요. X축을 시간이라고 잡고 Y축을 함량입니다. 함량. 퍼센트가 되는 거지. 그럼 여기를 쌤이 100%라고 잡아볼게요. 그럼 여기서 한 중간 정도 여기가 한 50%. 됐지? 이런 느낌인 거야. 그럼 방사원소는 이런 식으로 곡선으로 떨어지죠? 방사원소가 붕괴 곡선이. 자, 그랬을 때 자, 100에서 50이 될 때까지가 반감기라는 거 모르는 사람 없을 테니까 여기를 T라고 할게요. 반감기. 됐지? 자, 그럼 우리가 72%가 있다는 말의 의미는 얘가 반감기의 절반의 시간보다 긴 시간을 의미하는 건지 짧은 시간을 의미하는 건지를 조금은 디테일하게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지. 자, 이해됐지? 왜냐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야, 100에서 75%가 될 때까지는 반감기의 절반보다 짧은 시간이 맞아. 근데 72는 75보다는 더 적게 남아있는 거니까 100에서 72%가 될 때까지의 시간이 여전히 반감기의 절반보다 짧은 시간인지 아니면 반감기의 절반보다 긴 시간인지를 우리는 정확히 알 필요가 있다는 거지. 이 문제를 통해서.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야. 역으로 자, 여기가 반감기면 여기에 절반이 되는 X축의 절반이 되는 요 지점을 잡고 이쪽 시간과 이쪽 시간을 갖다 해보자. 그럼 여기는 뭐라고 쓸 수가 있어? 반감기의 절반이니까 2분의 T라고 쓸 수 있지. 그러면 얘들아 이것만 알면 돼. 여기서 이론상으로 이렇게 올렸을 때 반감기의 절반의 시간이 해당되는 함량이 몇 퍼센트 남아있어야 되는지를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야. 요렇게 올려서 요렇게 생각을 해보자는 거지. 됐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데요? 자, 얘들아 봐봐. 잘 한번 생각해봐. 우리가 처음의 양의 절반이 됐다는 얘기는 2분의 1이 남아있는 거잖아. 그치? 2분의 1. 2분의 1. 그럼 처음의 양의 절반인 2분의 1이 남아있을 때까지가 걸린 시간이 반감기 T야. 그치? 그러면 2분의 T면 어떻게 구할 수가 있냐면 루트 2분의 1 곱하기 루트 2분의 1이 결국은 2분의 1 아니니? 맞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가 요 값을 어떻게 구할 수가 있냐면 요 값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을 100%로 잡았을 때 루트 2분의 1이 남을 때까지가 돼버리는 거라고. 이랬어요? 그럼 어떻게 요 함량을 계산하면 돼? 100에다가 100%였지 처음에 100% 여기다 곱하기 루트 2분의 1이면 2분의 루트 2하고 똑같은 거니까 이렇게 하면 뭐가 되는 거냐면 50 루트 2가 된다고. 그래서 이론상으로 여기 해당되는 함량은 50 루트 2%가 돼야 한다는 거지.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요게 근사적으로 몇 퍼센트가 되냐면 자, 요게 70% 정도가 나와요. 그래서 앞으로는 요걸 좀 외웠으면 좋겠어. 약 70% 정도일 때가 반감기의 절반의 시간이다. 100에서 70%가 될 때까지는 반감기의 약 절반의 시간 정도가 된다. 물론 이제 근사적으로 본 거고 70점 뭐뭐뭐가 나와. 근데 어쨌간에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지. 됐어요? 무슨 말인지? 그럼 이제 일로 가보자. 72%라고 하는 것은 70%보다 많잖아. 그러니까 얘는 반감기의 100에서 72%가 될 때까지 시간은 반감기의 절반의 시간보다 더 짧은 시간인 것을 쌤이 지금 증명한 거란 말이야. 그럼 이렇게 짝꿍이 돼버리면 Y의 반감기는 1억이기 때문에 B의 나이는 0.5억보다도 나이가 어려서 모순이 된다는 거야. 결론적으로. 이해됐지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렇게 짝이 된다. 그래서 B에는 X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했으니까 요거는 맞는 거네. 마지막 티귿.
A의 절대량은 2.65보다 크냐 작냐 물어봤어. 이게 쌤이 지금 얘기했던 이걸 이용하는 거야. 요 부분이 작년 수능하고 약간 좀 비슷한 냄새가 스멀스멀 좀 났어요. 자, 가만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냐면 여기다가 4를 곱하면 응? 얘가 되지, 그치? 즉 여기다가 4를 곱하면 72가 된다고. 18에다 4를 곱하면 뭔가 비율이 정수비로 떨어지잖아, 그치? 그러니까 정수비가 1대 4가 된다는 얘기야. 이해됐지? 이걸 뭔가를 이용해야 돼. 그럼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야. 자, 봐봐. 잘 봐. A 같은 경우는 현재 18%가 남아있어. 그치? 18%가 남아있다는 얘기는 반감기가 한 번 오면 50%, 한 번 더 오면 25%, 그 다음에 한 번 더 오면 12.5%가 남게 되는 거야. 그치? 근데 얘는 지금 18%가 남아있대. 그치? 그러면 우리는 뭘 생각하면 되는 거냐면 얘가 A가, 즉 Y가 A에 포함된 Y가 25%에서 자, 18%가 될 때까지의 걸린 시간. 얘 같은 경우는 X가 100에서 72%가 될 때까지의 걸린 시간을 생각해 보면 당연히 100은 25의 4배고 72도 18의 4배가 되기 때문에 25분의 18과 100분의 72는 비율로 봤을 때 어떤 거야? 똑같은 거야. 비율로 봤을 때 똑같은 거란 말이야. 똑같은 비율이라고. 대신에 요 시간과 요 시간이 같진 않지. 왜냐면 얘네들의 뭐가 다르니까? 반감기가 다르니까. 이해됐니? 무슨 말인지? 결국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그럼 우리가 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다. 얘 같은 경우는 18%가 남아있으니까 여기까지가 반감기 한 번이야. 그치? 반감기 한 번 온 거야. 그럼 여기까지가 1억이야. 다시 여기서 25%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또 1억이야. 즉 여기까지는 2억 년이 온 거야. 그럼 여기서 18%가 되는 지점, 25%에서 18%가 되는 지점까지 요거의 비율은 아까 쌤이 했던 요거하고 비율로 봤을 땐 똑같은 거란 말이지. 근데 아까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갈 때가 뭐라고 증명했었지? 반감기의 절반의 시간보다 짧은 시간이라고 했잖아. 그럼 100에서 72%가 될 때까지도 반감기의 절반보다 짧은 시간이면 25%에서 18%가 될 때까지 시간도 반감기의 절반보다 짧은 시간이라고. 얘 나름대로 반감기 절반보다 짧은 시간이라는 얘기야. 근데 얘의 반감기는 몇 억이야? 1억이니까 25에서 18로 가는 요 시간 동안은 1억의 절반인 0.5억보다 더 짧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응? 그럼 결국 얘는 요거를 더하면 2.5억보다 짧은 시간이 나와버린다. 그러니까 2.6억보다 작다가 맞는 거지. 자, 이렇게 풀어주는 문제입니다. 좀 문제가 지저분했어요. 자, 어쨌든 그렇지만 우리가 작수하고 약간 응용이 되는 어떤 느낌의 문제였어요. 알았지?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정답은 5번이 되는 거고 여기서 해석하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